자, 녹화를 시작하도록 하겠어요. 자, 이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16번. 윗글의 전개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거 이렇게 나와 있죠. 보통 이 전개 방식을 묻는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전개 방식으로 적절한 거를 묻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적절하지 않은 전개 방식을 묻는 문제는 거의 없다는 거죠. 대부분 적절한 거를 묻는데, 자, 요거는 그렇다 보니까 전체 내용을 다 읽고 나서 푸는 게 뭐 조금 유리할 수는 있습니다. 조금 유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가장 적절한 거는 항상은 아니지만 그 거의 대부분 전체 내용을 다 포함을 해내가지고 주제의식이라든지 이런 것들하고 좀 고려해가지고 풀었을 때 답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포인트만 한번 잡아보자. 자, 여러분들이 쌤이 합법작문 할 때도 강조를 했었죠. 합법작문 할 때도 지문에 나오는 이야기는 몰라도 되는데, 단어들은 몰라도 되는데, 근데 요 선지에 나오는 핵심 그 국어적인 어떤 그 개념어라든지 요런 거 있죠. 요런 것들은 계속 나오는 거기 때문에 모르면은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죠? 자, 지금은 아직 안 보일 수 있으니까 쌤이 하나하나 짚어줄게요. 자, 조선에서 인체관이 분화되는 과정을 서양과 대조하여 단계적으로 소설하고 있다. 3개 짚어야 됩니다. 국어 문제를 계속 풀다 보면 계속 만나게 되는 어휘들이 있죠. 그죠? 자, 3개 뭘까요? 첫째, 과정입니다. 글을 어떤 과정에 따라 가지고 쓰는 글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 과정은 내용 전개 방식을 혹은 서술 방식을 이야기할 때 전개 방식에서 굉장히 자주 나오는 편이고, 나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거 있죠? 대죠. 차이점. 그다음에 자, 단계적. 이 단계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은 그 과정이죠. 비슷한 거예요. 이 단계에 따라 설명하면은 과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체크를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 서학의 수용으로 일어난 인체 간의 변화를 조선시대 학자들의 견해를 통해 제시하고 있다. 익숙한 말 보이죠? 익숙한 말 보이죠? 그죠? 이거 뭐 견해 소개하는 그런 이야기구나. 그런 얘기고. 그럼 세 번째, 인체관과 관련된 유학자들의 주장이 지닌 문제점을 열거하여 역사적인 사건에서 비판하고 있다. 보이죠? 문제점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보여야 되고, 또 열거라고 하는 것도 이제 내용 전개 방식입니다. 열거는 별로 어려운 게 아니죠. 제일 쉬운 것 중에 하나입니다. 내용 전개 방식 중에. 그 다음에 우리나라 근대 인체관 가운데 서로 충돌되는 견해를 절충하여 새로운 결론을 도출하고 있다. 요거는 용어가 따로 있습니다. 요거를 지칭하는 용어가 따로 있는데, 이상하게 수능이나 모평에서 이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선지에서는 맨날 나오거든. 선지에서 맨날 나오는데 그 용어를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걸 본 적이 없고, 더 재밌는 거는 얘가 답이 되는 경우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되게 신기한데. 요거를 뭐라 그런다? 변증법이라고 해요. 변증법. 자, 변증법이 뭐냐? 뭐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우리가 어떤 뭐 정이라고 하는 사회에서 어떤 그 받아들여지는 하나의 어떤 개념이 있다고 칩시다. 정. 근데 요 정에 대한 반이 나오죠. 사람들이 요걸 우리가 보통 뭐 기득권이라고 생각해도 돼요. 정이라고 하는 게 기득권이면 이 기득권에 대해서 반발하는 어떤 새로운 세력들이 등장하죠. 그게 반입니다. 그럼 이 정반이 막 뭐 한다? 싸우죠. 그래서 뭐 그 결과가 정이 이기는 경우도 있고 반이 이기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 보통은 어떻게 되느냐? 이 정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 때문에 반이 등장하는 거기 때문에, 이 반을 만약에 정이 물리쳤다 하더라도 이 반의 그 의견을 무시해가지고 그대로 해버리면은 또 새로운 반이 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정의 어떤 부족한 부분이나 문제점이라고 하는 거를 반의 의견을 일부 수용하죠. 그래서 정을 유지하되 반을 좀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합이 등장합니다. 해겔이 변증법을 통해 가지고 인류 역사의 발전을 설명을 했죠. 유물론적 변증법이라고 그러는데 그 너무 어려운 개념을 알 필요가 없고, 뭐 어쨌든 이런 식의 어떤 그 논리의 발전, 정반합의 원리를 일컬어서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변증법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선지를 한번 읽어보면, 우리나라의 근대 인체관 가운데 서로 충돌되는 견해를 절충했다. 그러니까 이제 정과 반이 싸우는데 그 내용을, 자, 하나는 A, 하나는 B 내용을 서로 받아들여 가지고 절충을 해서 새로운 결론을 도출했다. 이게 변증법이에요. 그래서 이 변증법이라는 선지는 워낙 자주 나오니까 뭐 기본적인 요 내용을 머릿속으로, 정반합의 원리, 요거를 우리는 변증법이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기억을 해두면 됩니다. 자, 어차피 자주 보게 될 거니까 일단 요 정도 하고, 5번, 동양과 서양의 지식인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인체관을 정립하는 과정을 인과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자, 2개 나오죠. 2개. 자, 과정. 근데 이 과정을 어떤 과정으로? 인과. 인과가 뭐예요? 인, 원인.
과 결과. 아, 이것도 이제 그 좀 익숙해졌다고. 그 맨날 그 칠판에 서서 이제 쓰기만 하다가 요 그 책상에 앉아가지고 쓰는 게 좀 익숙해졌다고 글씨가 조금 예뻐지고 있어요. 원래 악필이기는 한데 글씨가 조금 예뻐지고 있습니다. 그 학생들한테 칭찬 듣기 쉽지 않죠. 칭찬해 달라는 이야기예요. 미치겠다. 자, 어쨌든 16번에 그 적절한 거는 그런 거를 나중에 다 읽고 나서 판단을 하면 되는 거고. 자, 17번 한번 봅시다. 17번.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거. 자, 요게 우리가 배웠었던 내용일치 문제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내용일치 문제는 쉬운 거였죠. 자, 기억나죠? 수업 시간에 뭐 그 어려운 문제가 있고 고난도 내용일치 문제가 있고 그 쉬운 내용일치 문제가 있다 그랬어요. 더 이상 설명하지 않을게. 수업 시간에 많이 했으니까. 그런데 요거를 다시 그냥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예요. 쉽고 어렵고의 문제가 아니라 내용일치 문제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를 시키는데 잠깐만. 내용 일치 문제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데 그걸 어떻게 업그레이드 시키느냐? 요렇게 업그레이드 시킨다는 거죠. 요 단어가 들어가게 되면은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예요. 일치라고 묻지 않고 이해라고 물으면은 요거는 업그레이드 된 문제입니다. 조금 더 이제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면 요 이해는 그냥 단순히 쌤이 내용 일치 문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숨은 그림 찾기라 그랬죠. 틀린 그림 찾기라 그랬죠. 본문 내용하고 그 뭐 보기 조건이나 뭐 이런 것들 사이에 선지 조건, 선지에서 나와 있는 이야기를 맞춰 보았을 때 일치하지 않는 거. 그거 찾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 그대로 찾으면 되는 거기 때문에 대부분 쉽다 그랬죠. 근데 요 이해라고 하는 거는 추론이라고 하는 과정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이해는 그냥 단순히 딱 보고 즉각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틀린 그림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숨은 그림을 틀린 부분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명시적으로 드러나 있는 경우도 많지만 모든 선지들이 다 숨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판단이 쉬운 한 두세 개가 있어요. 판단이 쉬운 두세 개가 있고 그 조금 어려울 수 있는 내용이 한 두 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단순 내용 일치 문제보다는 조금 난이도가 생기는 문제 유형이다. 그래서 추론 문제다. 요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추론 문제. 물론 뭐 그 사설이나 이런 거는 요렇게 구분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내용 일치랑 이해랑 이거 문제만 통해 가지고 이거 추론적인 내용 정보 요소를 찾아야 되는구나. 요런 게 잘 안 되고 그냥 다 뭐 내용 일치네. 뭐 내용 일치 문제도 뭐 이해를 묻네. 뭐 이런 것도 많이 나오는데 그 평가원 출제는 이것들을 구분하고 있어요. 평가원에서 출제할 때는 내용 이해나 내용 일치를 구분할 수 있도록 문제에서 이미 조금 힌트를 줍니다. 자, 대충 보면 최한기는 홉슨의 아담 샬과 달리 이익과 홉슨은 아담 샬과 홉슨은 자, 1, 2, 3, 4번을 보니까 이 지문이 뭔지 알겠죠? 이 지문은 인문 지문이에요. 학자들이 막 나와가지고 뭐 어쩌고저쩌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자 포인트는 뭐냐? 많죠? 많아요. 최한기, 홉슨, 아담 샬, 이익 네 명이나 나와 있습니다. 이 네 명을 구분을 해가지고 얘들의 어떤 뭐 과정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어떤 그 공통점 차이점 같은 것들을 물을 수도 있는 거고 그죠? 누가 누구를 비판했다라고 하는 걸 물을 수도 있는 거고 누가 누구를 뒷받침했다 이런 걸 물을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이 관계들을 파악하는데 우리가 주안점을 두고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 5번을 보면 주제 군진과 전체 실론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주제 군진? 전체 실론? 이게 뭐죠? 이게 뭡니까? 아는데 그죠? 이게 20년 동안 수업을 항상 묻고 다 듣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다. 이게 뭐죠? 그렇죠. 여러분 아는데 그 속으로 대답했죠. 자, 이게 책이죠. 주제군직이란 책 내용을 아느냐 이걸 묻는 게 아니죠. 쌤도 몰라요. 전체 실론이란 책을 읽어봤냐? 그걸 묻는 게 아닙니다. 쌤이 묻는 건 요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앞으로 비문학 지문을 보다 보면 아무래도 전문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다루기 때문에 요런 예언이 훌륭하다. 최고예요. 사랑합니다. 자, 책이에요. 자, 책이고 혹은 작품집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작품집. 그러니까 뭐 예술 지문에서 뭐 이게 나왔다. 그럼 작품집이에요. 그다음에 요거는 뭡니까? 요렇게 표시되는 거는 요거는 작품입니다.
모나리자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모나리자. 우리가 뭐 그 대표적인 거 예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다 보면은 요런 표시가 있을 수 있어요. 요거는 어떤 어떤 단일 뭐 하나의 어떤 요소를 이야기를 하는 거고. 잠깐만. 늦으신 분이구나. 자, 잠깐만. 두 명이 남아 있어. 자, 이제 다 왔죠? 종민이랑 조이 안녕. 왔어? 응? 자, 그래서 요 표시는 요 표시는 작품 집, 그러니까 여러 개가 모여 있는 요런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예를 들면 뭐 아까 얘기했다시피 뭐 레오나르도 다빈치 전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은 보통 요 표시가 되는 거죠. 아니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뭐 자기가 어떤 그 만든 작품이라든지 혹은 어떤 그 써냈던 하나하나의 어떤 단편이라든지 뭐 하나의 그 칼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모아가지고 하나의 책으로 만들어 버리면 그거는 요 표시를 하게 되는 겁니다. 요거 정도는 알아두면 되죠. 안에 있는 내용은 얘가 뭐 이렇게 돼 있든 뭐 이렇게 돼 있든 뭐 이렇게 돼 있든 아무 상관없어요. 전체 실론이 됐든 주제 군증이 됐든 저 책 내용 자체를 여러분들한테 묻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거는 그냥 어떤 학자의 생각이나 사상을 담보하고 있는 그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거고, 이에 대해서 문제를 푸는데 필요한 정보는 줍니다. 매번 이야기하죠. 배경 지식을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어요. 이 책이 어떤 책인지에 대해서는 지문에서 설명을 줍니다. 그걸 찾아내기만 하면 되죠. 어떤 식으로 주더라? 자, 이제 수업 한 2번 했으니까 알죠? 어떤 식으로 주더라? 관형절로 주더라. 보통은. 물론 그냥 뒤에 서술어를 갖다 붙이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만, 견문장을 사용해서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는 관형절을 통해서 많이 줍니다. 명사절로 주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관형절. 문법 좀 약한 친구들이 있으니까 쉽게 말하면 뭐뭐 하는, 뭐뭐은, 뭐 이런 형식으로 그 앞에 뭐 전체 실력 이렇게 해서 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 앞부분에서 이에 대한 부가적인 정보를 주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찾아서 읽어주기만 하면 되는 거죠. 자, 계속 보자. 그래서 주제 군진과 전체 실론에는 기독교 이 뒤에 건 다 읽어볼 필요 없고, 자, 요 어떤 두 책에 대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우리는 그 머릿속으로 이 글을 읽을 때 우리 내용 일치 문제에서는 뭘 찾아가자 그랬죠? 화제를 찾자 그랬습니다. 그죠? 이 글이 주로 다루고자 하는 화제가 뭐냐? 자, 이 글은 학자 4명. 최양기, 아담샬, 그리고 홉슨이라고 하는 학자 4명의 견해 주장 파악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 되는 거고, 그다음 두 번째는 이 사람들의 어떤 그 사상이나 견해 주장을 보여주는 책이 2개가 나와 있을 텐데, 이 두 책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건가?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이 글을 읽어야지라고 하는 독해 전략을 세우기만 하면 되는 문제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럼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될까? 자, 문제 어떻게 풀어라 그랬습니까? 판단 기준 어디서 찾는다? 판단 기준 어디서 찾는다? 여기. 한 문단 읽고 나서 푸는 거예요. 부정형 문제니까. 한 문단 읽고 나서 그때그때 판단해가지고 17번 풀면 되겠죠. 자, 16번을 먼저 푸는 게 아닙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16번 다 읽고 나서 푸는 문제입니다. 16번 다 읽고 나서 풀고, 자, 17번을 먼저 우리가 한 문단 읽고 나서 까먹기 전에 그 기억날 때 그때 확인해가지고 소거법으로 제끼자라고 이야기했죠. 자, 그 다음에 18번입니다. 윗글을 참고할 때 기억의 이유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기억이 뭐냐? 19세기 중반까지 서양의학의 영향력은 천문 지리 지식에 비해 미미하였다. 자, 그렇다면 여기 왜 서양의학의 영향력이 이 서양의 천문 지리 지식이 되겠죠. 그에 비해 미미하였는가에 대한 이유를 묻고 있습니다. 이유. 그럼 그 이유는 우리가 읽으면서 파악하면 되겠죠. 보통은 이 문제는 그렇지 않습니다만 보통은 기억 앞뒤에 답의 근거가 있어요. 자, 이 문제는 어떻게 좀 이따 풀어야 되는지 한번 보고, 다음 19번. 보기는 인체에 관한 조선시대 학자들의 견해이다. 보이죠? 옛날 묻는 게 똑같습니다. 견해, 주장. 윗글에 제시된 최한계의 견해와 부합하는 것을 보기에서
고른 건 우리의 목표죠. 이 질문을 읽으면서 최양기, 이 아담 샬, 홉슨의 견해 주장을 찾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뭐 하다 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조금 그 함정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부분을 조심해야 되는가, 그런 것들을 잘 보면서 접근해 보도록 합시다. 다음 20번, 윗글의 최한기와 보기의 데카르트를 비교하여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자, 쌤이 요 문제를 무슨 문제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고난도 문제라고 이야기하죠. 상황, 그러니까 다른 상황에 적용하는 문제입니다. 근데 보통의 보기가 어려운 고난도 문제들은 보기 사례를 본문 사례와 연관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본문에서는 설명되고 있지 않은 새로운 학자 데카르트, 새로운 학자 데카르트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그러니까 본문 내용을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해한 내용과 함께 여기에 공통점 차이점을 찾아서 정리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자, 전에도 한번 설명했어요. 문학은 보기를 무조건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된다 그랬죠. 보기 보고 질문 읽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근데 비문학은 그 보기는 가장 마지막에 푸는 문제고, 가장 마지막에 보는 거고, 시간 없으면 버리는 문제라고 그랬죠. 시간 없으면. 그래서 일단 요거를 먼저 보지는 않을 겁니다. 전혀 도움이 안 돼요. 자, 그렇게 해서 20번까지 봤고, 21번. 자, 문맥상 A, B, C, D, E와 바꿔쓰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어휘 문제인데, 쌤이 수능 어휘 문제에 대해서 그냥 이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수능에 나오는 비문학 어휘 문제가 보통 두 문제예요. 두 문제입니다. 자, 첫 번째, 사전적 의미를 묻는 문제가 있습니다. 사전적 의미를 묻는 문제가 있고, 두 번째, 문맥적 의미를 묻는 문제가 있습니다. 세 번째, 사자성어라든지 뭐 관용 표현 같은 것들을 묻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쏘리, 관용 표현이 아니고 속담을 묻는 문제가 있습니다. 쌤 방금 수능에 나오는 어휘 문제는 두 가지 유형이 있다 그랬는데요. 왜 세 가지인가요?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죠. 수업을 잘 듣고 있는 거예요. 자, 수능에는 두 가지 유형이 나오는데 원래 수능에 출제됐었던 유형은 세 가지입니다. 어휘 문제가. 근데 그 중에서 두 가지만 나온다 그랬으니 하나는 안 나온다는 거겠죠. 자, 뭐가 안 나오더라? 요거는 요즘 안 나오죠. 너무 단순 암기에 가까운 내용이니까 안 나옵니다. 사자성어, 속담, 요거는 제껴도 상관없는 거고, 안 나온 지 거의 10년 됐어요. 그러니까 10년까지는 안 되고 한 7, 8년 된 것 같은데, 안 나온 지 꽤 됐기 때문에, 요거는 뭐 우리가 크게 신경 안 써도 되지 않나. 다만, 요 두 가지는 매년 나오기 때문에 준비를 해야 되죠. 준비를 해야 되죠. 요 사전적 의미는, 어휘가 사실은 제일 까다로운데, 어떻게 해야 되나. 자, 쌤 수업 1학년 때 수업 들었던 애들은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무조건 다 맞출 수 있어요. 왜? 이거를 우리 3학년 때 공부 편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해결책을 알려줬죠. 1등급 어휘력 5회독. 그 끝이에요. 그걸 다 했는데 이걸 틀린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1등급 어휘력 5회독을 했는데 수능에서 사전적 의미 문제를 틀린다? 그러면 나 찾아와서 나 멱살 잡아라 그랬죠. 잡혀준다고. 이 새끼야, 이 사기를 치고 있냐고. 멱살 잡아라 그랬어요. 그죠? 자, 한 번도 잡힌 적 없다 그랬습니다. 이 1등급 어휘력 책 5회독만 하면은 5회독까지 필요 없습니다. 사실 3회독만 하면, 아니 제발 1회독이라도 좀 해 얘들아. 3년째 보고 있는 친구들이 있죠. 라면 마침대로 쓰는 친구들이 있을 텐데. 자, 앞으로 수업할 때 사전적 의미는 쌤이 해설하지 않습니다. 내가 사전도 아니고, 자, 이 뜻은 이 뜻이죠. 이렇게 설명하는 게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자, 귀찮아서 그런 게 아니고 의미가 없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여러분들이 이 단어를 알면 맞추는 거고, 이 단어를 모르면 틀리는 겁니다. 어쩔 수 없죠. 사전적 의미는 여러분들이 그런 식으로 하면 되고, 해설 1도 없어요. 자, 그러면은 뭔가 우리가 공부를 통해 가지고 풀 수 있는 건 뭐냐? 문맥적 의미예요. 문맥적 의미는 내가 방법을 가르쳐 줄 테니까 또 앞으로 설명을 안 할 겁니다. 가끔씩 잊을만 하면 한 번씩 설명하긴 할 건데, 문맥적 의미 문제를 푸는 방법을 알려줄 테니 지금 그 개념을 탑재하도록 합시다. 보통 서술어의 의미를 물어요. 보통 이 서술어의 문맥적 의미가 뭐냐?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다이어가 많죠. 다이어가 많아요. 그죠? 그리고 한 단어가 자동사로도 사용되기도 하고 타동사로도 사용되기도 하고 좀 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문맥적으로 좀 달라질 수 있죠. 그래서 이 서술의 의미를 묻는데 이 서술의 의미를 찾을 때 첫 번째 서술어 자릿수부터 봅니다. 무슨 말이냐? 문맥적으로 같은 의미가 되기 위해서는 얘가 서술어 자릿수가 같아야 돼요. 문맥적인 그 의미가 같으려 그러면 서술어 자릿수가 같아야 된다는 거죠. 품사도 같아야 돼요. 품사도 같아야 되고. 그래서 일단 서술어 자릿수를 확인해 봤을 때 얘가 두 자리 서술어인데 지문에서는 두 자리 서술어인데 단어는 똑같은데 선택지에 나와 있는 단어가 한 자리 서술어다. 그러면은 문맥적인 의미가 달라요. 두 번째. 그런 식으로 그 예선을 거치고 나면 남는 게 한 두 놈 생길 거예요. 두 놈, 많으면 세 놈 생기는데 그 두 놈, 세 놈 중에서 이제 서술어 바로 앞에 사용된 필수 성분의 성질 요게 비슷한 거를 찾으면은 답이에요. 쉽죠? 쉬운데 그 문법이 안 되는 사람들은 또 이게 무슨 말인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계속 나올 테니까 요 문맥적 의미를 묻는 문제들 나오면 그거 가지고 설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문법을 잘 아는 사람들은 요거 가지고 저런 훌륭한 방법이라고 하겠지만 고맙습니다. 아이고 이제 저런 또 DM 좋네요, 그죠? 자, 여러분들이 얘를 확인을 했을 때 나중에 보면 이게 진짜 너무 효율적인 방법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문법은 아는 사람들은 지금 이해를 하고 안 되는 사람도 걱정할 필요 없어요. 실제 문제를 가지고 한 3-4번 정도만 연습하면은 아하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서 요 두 가지가 있는데 그러면 요거는 뭘까? 문맥상 A, B, C, D, E와 바꿔쓰기에 적절하지 않은 거라고 보여줘. 그럼 선생님 문맥이 들어가니까 문맥적 의미가 아닌가요? 아니죠. 위에 있는 그 A, B, C, D, E를 보면 잠깐만. 잠깐만, 이거 꺼야 되나 핸드폰을? 자, 그거 좀 시끄러울 수 있어요. LS하고 그 선배 하나가 임용을 붙었다는 얘기인가? 네, 또 자랑을 하네요, 그죠? 자, 계속 봅시다. 그래서 여기에서 요 내용은 수업을 안 하겠다는 거죠. 오늘 21번 설명을 안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들어가 볼게요. 자, 다시 정리하자. 그럼 16번은 다 읽고 나서 푸는 문제고 17번을 한 문단 읽으면서 내용 확인하면서 푸는 문제고 그다음에 18번 같은 경우에는 기억을 읽으면서 생각하면서 푸는 문제고 19번 같은 경우에는 최한기 읽으면서 푸는 문제고 그리고 20번 마지막에 푸는 문제. 그래서 기본적으로 잡고 가야 되는 건 17번, 18번 요 두 가지라는 거죠. 17번, 18번을 두 가지를 가지고 들어가는 겁니다. 천천히 이렇게 잘 따라오도록 합니다. 17세기 초부터 유입되기 시작한 서학 서적에 담긴 서양의 과학 지식은 자 주어가 길다 그죠? 자 보통 주어를 찾는 방법은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은는 이가가 붙어 있는 말들이 보통 주어죠. 그래서 이가는 주격조사니까 당연히 주어고 은는은 보조사기는 합니다만은 보통 화제를 제시할 때 지정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 보조사죠. 지정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 보조사. 그리고 앞에서 한번 언급된 어떤 대상을 지칭하는 보조사기 때문에 그런 거죠. 실제로 옛날 수능 문법 문제에서 나왔던 거를 한번 예를 들어주면 은는의 어떤 사용용법. 옛날에 어떤 할아버지 처음 신정보가 나왔어요. 신정보가 나왔을 때 뒤에 붙는 거는 이가야 은느냐? 신정보. 이가죠. 이가. 옛날에 어떤 할아버지가 살았습니다요. 옛날에 어떤 할아버지는 살았습니다가 아니라 옛날에 어떤 할아버지가 살았습니다. 이 할아버지는
그러니까 구정보가 됐을 때 그러니까 앞에 신정보가 있고 그 신정보가 구정보가 돼서 그 다음에 언급될 때는 지정을 나타낼 때 은는을 사용하죠. 됐니? 그렇게 해가지고 일반적으로 그 은는이 주격조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 주격조사라고 생각하고 있으면 문법에서 낭패를 볼 수 있으니까 아니라는 건 알아도 돼. 보통은 주어를 찾을 때는 은는을 사용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만 알아두고 자 계속 봅니다. 서학 서적에 남긴 서양의 과학 지식은 그럼 주어 찾았죠. 그 당시 조선의 지식인들에게 적지 않은 지적 충격을 주며 사상의 변화를 이끌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문장은 무조건 필수 성분 중심 읽기를 하라 그랬습니다. 그죠? 했죠? 자 이끌었어요. 이끌었습니다. 뭐가 이끌었죠? 서양의 과학 지식이 이끌었죠. 서양의 과학 지식이 이끌었어요. 그리고 충격을 줬죠. 사실은 소수로가 두 개. 뭔가를 줬어요. 주고 이끌었어요. 뭘 줬다? 충격을 줬다. 뭘 이끌었다? 사상의 변화를 이끌었다. 그래서 서양의 과학 지식은 지적 충격과 사상의 변화라고 하는 것들을 변화시킨 그러한 기능 역할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라고 설명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자 중요한 거 나온다 그랬어요. 하지만 체크 19세기 중반까지 자 시간의 변화가 드러나고 있죠. 17세기에서 19세기까지 시간의 변화 천천히 하기로 했으니까 설명하도록 합시다. 무슨 세기가 나옵니다. 무슨 세기가 나와요. 이 세기는 예를 들면 지금 21세기잖아. 쌤은 20세기 사람이니까 20세기에 태어났으니까 20세기. 지금 21세기. 뭐 맨날 보면 뭐 19세기 뭐 이렇게 나옵니다. 자, 요거 조금 잘못 알고 있는 친구들이 가끔씩 있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자, 20세기면 몇 년부터 몇 년까지예요? 1900년부터 2000년까지 이렇게 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 그죠? 아니죠. 요식 20세기가 아니에요. 20세기는 1901년부터 2000년까지죠.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1세기를 한번 생각해봐. 1세기. 1세기. 0년이 있습니까? 0년 없죠. 시작이 0이 아니라는 거예요. 0년이 없기 때문에 시작이 0년이 아니에요. 그래서 BC 1년부터 100년까지 여기가 1세기죠. 1세기죠. 그럼 2세기는 101년부터 200년까지가 되는 겁니다. 101년부터 200년까지. 그래서 요 세기가 나왔어요. 왜냐하면 지문에서 설명할 때 몇 세기라고 해놓고 뒤에 몇 년도를 주거든. 애들이 가끔씩 헷갈려가지고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자, 세상에는 엄청난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쌤은 특별하다고 생각하잖아요.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나 몰랐는데 그러면 굉장히 나는 정상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아유 난 알고 있었는데 그러면 네가 이상한 거예요. 자, 세기 이야기 나왔습니다. 그럼 17세기 항상 뭐 본다. 그럼 뭐라고 생각해야 돼? 1600년대. 1600년대. 그 다음에 19세기 그러면은 뭐라고 생각해야 돼? 1800년대. 그럼 여러분 21세기 살기 때문에 몇 년대? 2000년. 2000년대.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21세기 태어났죠? 아, 부럽다. 21세기에 태어났죠. 쌤이 잠깐만. 니들 몇 살이냐? 몇 년생이지? 몇 년생? 2003년생. 2003년생. 야. 2003년생이면은 그렇죠. 쌤이 병장 제대하고 태어났겠네. 3월 달에 제대했으니까. 쌤 군대 있을 때 태어난 사람도 있긴 하겠습니다. 대부분 내가 민간인일 때 태어났군요. 자, 계속 봅니다. 19세기 중반까지 서양의학의 영향력은 천문 지리 지식에 비해 미미하였다. 자, 이게 출제 포인트였습니다. 기억나죠? 기억의 이유를 찾는 게 아까 그 17번 문제였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포인트를 잡아보자. 서양의학의 영향력. 서양의학의 영향력. 요거는 천문 지리 지식에 비해 요거 뭐예요? 이거 뭡니까? 상대적인 정보죠. 어느 놈은 지적 충격을 영향력을 많이 끼쳤는데 어느 놈은 상대적으로 적게 미쳤다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상대적인 정보로서 출제 포인트입니다. 기억이 줄거져 있지 않더라도 이건 출제되겠네 라고 생각을 하는 게 정상이죠. 그래서 요게 더 큰 영향력. 자, 쌤이랑 약속 하나 하고 갑시다. 우리가 보통 상대적인 정보를 판단을 할 때
이 나중에 진짜 헷갈린다. 이게 뭐 헷갈리나? 부등호 치고 이렇게 이 부등호를 잘 쳐야 돼요, 항상. 부등호를 치고 하는 게 뭐가 헷갈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자, 기준을 뭘로 볼 거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서술어를 기준으로 볼 거냐? 서술어를 기준으로 볼 거냐? 아니면은 절대적인 어떤 그 개념을 기준으로 볼 거냐에 따라서 부등호를 치는 방향이 다른데 지금 여기 보면 서술어가 미미하죠. 미미하다죠. 미미하다죠. 그럼 더 미미한 거는 뭐야? 서양의학이야, 전문지리지식이야. 서양의학이 영향력이 더 미미한 거죠. 그럼 미미한 쪽으로 칠라 그러면 미미한 쪽으로 칠라 그러면 이렇게 해야 돼. 왼쪽이 더 미미하니까. 근데 나중에 문제를 물 때 뭐가 나오느냐? 그러니까 이 지문에서 그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요거 가지고 출제를 할 때는 자 선문지리 지식이 서양의학에 비해 그 영향력이 더 컸다 이렇게 줍니다. 맞나? 하고 위에 가서 보니까 부등호가 왼쪽으로 돼 있죠. 서양의학 쪽이 더 크네. 막 이러면서 이상하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처음 할 때부터 뭐 해야 된다? 처음 할 때부터 절대적으로 플러스점. 절대적으로 더 큰 쪽. 절대적으로 더 긍정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에다가 아예 부등호를 표시를 하는 게 맞다. 그래야 나중에 안 헷갈립니다. 물론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는데 우리 수업에서 약속을 그렇게 하잖아요. 쌤이 애들 가르치면서 보니까 그런 실수를 되게 많이 한다. 지문을 똑바로 읽어놓고 나중에 하고 나서 맨날 하는 이야기 뭐죠? 왜 틀렸어? 실수했어요. 자, 쌤이 제일 싫어하는 말이 실수했어요. 자, 어쨌든 그래서 실수했다고 하는데 그 실수를 방지해야지 우리는 국어 실력이 느는 거죠. 그래서 상대적 정보를 표시하는 부등호는 자, 첫째, 상대적 정보는 일단 부등호로 표시한다. 우리는 맨날 물었을 때 뭐가 더 크냐, 뭐가 더 강하냐, 뭐가 더 많으냐, 뭐가 더 큰 영향을 발휘했느냐 이걸 맨날 묻기 때문에 항상 부등호 표시를 하는데 그 부등호 표시는 일단 긍정이라고 판단되는 부분 혹은 절대적으로 플러스에 가까운 개념에 무조건 부등호로 표시를 해놔야 안 헷갈린다. 됐죠? 자, 일부 유학자들이 서양 의학 서적들을 읽었지만 이에 대해 논평을 남긴 인물은 극히 제한적이었다. 자, 그렇다면 이 서양 의학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그 별로 관심을 많이 안 가졌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여기까지 읽고 자 16번 볼 필요 없다 그랬어요. 빨리 17번 봅니다. 태양기 아담샬 이익 아담샬 주제군징 패스하면 되겠죠. 아무도 안 나왔어요. 이 문단. 이런 가운데 18세기 실학자 이익은 자 그러면 이제 나왔습니다. 우리가 파악해야 되는 견해 주장의 그 첫 번째 메인 인물은 이익이 되겠죠. 이익. 자, 이익은 주목할 만한 인물입니다. 그는 서국의라는 글에서 요거 하나 할게. 요거 하나 할게. 그 많은 학생들이 그 비문학 지문 읽다 보면 그 피하는 글들이 있어요. 안 읽죠. 안 읽어요. 그 본능적으로 피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본능적으로 피하는 부분 어디야? 어디를 본능적으로 여러분들이 안 읽는 부분. 여러분들이 안 읽는 부분. 요거 또 외래어가 아니고 그 외국어는 안 읽어요. 그 과학기술 지문 같은 거 보면 뭐 외국어 개념 그대로 나오거든. 뭐 기출 풀어보면 알겠습니다만 오버 슈팅 이렇게 나옵니다. 그 옆에 영어로 오버 슈팅 이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외국어나 혹은 이 한자어들을 안 읽습니다. 안 읽는데 이해는 해요. 왜 안 읽냐? 읽어도 모르니까 안 읽는 거는 안 돼. 자,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의 실력을 너무 그렇게 과소평가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은근 한자를 많이 압니다. 쓸지 모른다는 거는 알죠. 얘네 잘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쓸지 모른다는 거는 나도 알지. 한자 못 쓰는 건 나도 압니다. 그죠? 그게 뭐 잘못이면 나도 한자 많이 못 써요. 몇 개 씁니다. 몇 개.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당연히 학교에서 한자를 안 배웠기 때문에 쌤은 학교에서 한자를 배웠던 사람이니까 그나마 조금 쓰는 거고 여러분들은 한자라는 한문이라고 하는 교과가 없잖아. 그러니까 못 쓰는 건 너무 당연한 건데 희한하게 몇 개 읽을 수 있어요. 몇 개 읽을 수 있어요? 읽어보자. 자, 서학이에요. 그러니까 이 서 무슨 서자야? 뭐 선역서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서쪽. 저기. 그것만 있으면 되죠. 그러니까 이거를 대충 한번 눈으로 훑어보고 무슨 뜻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면 도움이 된다는 거죠. 서쪽의 학문, 서양 과학 뒤에 나오는 조 이야기하는 거겠지. 그 다음에 서국의 그러면 뭐 문맥 뭐 이리저리 고려해보고 해보면 서쪽 나라 서양의 의술을 담고 있는 책 그 정도. 선생님 주제군칙은 어떻게 하나요? 그죠? 자 주가 된다는 거죠.
쟤는 모를 거고 물이라는 거죠. 몰라도 돼요. 그러니까 주제군징 중에 주만 알아도 됩니다. 뭔가 주가 된다라는 거죠. 뭔가가 주가 된다. 근데 재군징은 모르겠다. 괜찮죠. 그거 하나만 끄집어내더라도 도움이 됩니다. 주가 된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려고는 해라라는 거예요. 읽어보려고는 해라. 사실 우리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수요일 당일 수업한 애들 그죠? 거기 보면 사학이 나오죠. 사학. 근데 사학이 2개 나옵니다. 2개. 앞에 그 관학에 반대되는 사학이 하나 있고 또 그 공고제인가? 거기에 보면은 또 학제 개편하면서 사학이 나오죠. 간자가 달라요. 그거 보면은 그래서 조 사학하고 요 사학이 다른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건데 그때는 쌤이 굳이 강조를 안 했습니다만은 그 보다 보면은 요게 사실 의미가 조금 달라질 수 있고 도움이 될 수 있다. 특히 인문 지문, 과학 지문. 요런 부분에서 그 어휘와 관련돼 있는 요소들이 충분히 여러분들한테 도움될 수 있다는 걸 생각을 하고 한 번만 읽어보고 하나도 모르겠으면 어떻게 하나요? 그냥 패스하면 되죠. 그럼 어쨌든 그거 자체가 여러분들한테 마이너스는 아니기 때문에 뭐 모르는 말들만 있으면 그냥 넘어가면 됩니다. 계속 보자. 자, 그 서국의라는 글에서 아담 샬이 쓴 주제군징의 일부를 채록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제시하였다. 그러면 주제군징이라는 책은 누구의 생각을 담고 있는 책입니까? 누구? 아담 샬이죠. 그럼 아담 샬은 주제군징은 아담 샬 요렇게 생각을 해주면서 들어가는 거죠.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어떤 작품집은 그 사람의 생각을 집대성한 겁니다. 정리해 놓은 거죠. 누가 쓴 책이다 그러면 그 사람의 생각이 들어있는 겁니다. 자, 주제군징에서는 자 이제 아담 샬의 생각을 보여주는 겁니다. 당대 서양의학의 대변동을 이끈 근대 해부학 및 생리학의 성과나 A나 A와 B, A나 B 맨날 나온다 그랬죠. 그에 따른 기계론적 인체관은 담기지 않았다. 부정 앞에 X, 해부학 및 생리학적 성과 없어요. 또 이에 따른 기계론적 인체관 없어요. 내용일치 문제에서 묻는 거죠. 부정 앞에 X. 다음 대신 기독교를 효과적으로 전파하기 위해 신의 존재를 증명하려고 했었던 로마 시대의 생리설. 자, 이 책에는 로마 시대의 생리설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럼 로마 시대의 생리설이 뭔데? 로마 시대의 생리설이 뭡니까? 신의 존재를 증명하는 내용이겠죠. 요게 관영절이라는 겁니다. 은이 붙었죠. 은이 붙어가지고 앞에서 돼 있는데 그럼 요런 건 어떻게 표시하느냐? 요렇게 관영절 자체를 표시를 해주면 됩니다. 그럼 나중에 로마 시대의 생리설에 관련되어 있는 문제가 만약에 나왔다. 이 지문에서 안 물었죠. 만약에 나왔다. 그럼 판단을 할 때 여러분들 배경 지식에서 판단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앞부분에다가 여러분들이 관형절로 설명되어 있는 부분들을 빨리 찾아가지고 체크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되죠. 선생님 이거 달고 나서 어떻게 판단해요? 달고 나서 판단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거의 대부분 내용일치 문제이기 때문에 그 문단 끝나고 나서 저게 나오면 눈으로 가서 이 부분 확인하면 되죠. 이 지문 다 읽고 나서 하면 이 많은 이 지문 봐봐. 엄청 길잖아. 여기서 어디에 있었더라 어디쯤에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찾는 데 시간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한 문단 읽고 나서 내용일치 문제들을 푸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에요. 자, 중세의 해부 지식 등이 실려 있었다. 중세의 해부 지식 이런 것들이 주제군징 아담 샬의 생각을 잘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었다는 거죠. 뭐가 없어? 근대적인 해부학 생리학에 대한 정보는 없고 또 당연히 그에 따른 기계론적인 인체관도 없고 로마 시대 고대죠. 고대 그리고 중세의 해부 지식 이런 것들이 담겨 있는 책이었다는 거죠. 한정된 서양 의학 지식이었지만 그렇죠. 근대 서양 지식은 없으니까 이익은 그 우수성을 인정하고 자 견문장에 나오면 한번 끊어줍니다. 서술로 나오면 한번 끊어주는데 이익은 그렇다면 역사미적 생각에 동의를 했다는 거죠. 공통점이에요. 공통점. 그 내용을 자 뭐라고? 부분적으로 수용했어요. 그럼 뭐는 수용했고 뭐는 수용하지 않았느냐? 이게 생각이 어떤 부분에서는 아담 샬과 같았고 어떤 부분에서는 아담 샬과 같지 않았느냐? 이게 중요하겠죠. 자,
내가 몸의 운동과 지각 활동을 주관한다는 아담샬의 설명. 자, 아담샬은 요 뇌라고 하는 놈이 몸의 운동과 지각 활동을 주관한다라고 봤어요. 뇌가 주관하는 게 몸의 운동과 지각 활동 A와 B 두 가지를 다 하는데 이익은 몸의 운동을 뇌가 주관한다는 점은 긍정하였지만 그럼 요거는 역삼이이자 동시에 동그라미라는 거죠. 아담샬과 이익은 똑같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각 활동은 심장이 주관한다는 전통적인 심주지각설을 고수하였다. 자, 심주지각설. 요게 뭐냐? 지각 활동은 심장이 주관한다는 전통적인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야기하는 지각 활동을 내가 본다는 역삼이지만 심장이 본다는 이익이라는 겁니다. 차이점이죠. 공통점 차이점 나왔으니까 얘는 어떻게 된다? 묻는다. 자, 쌤이 아까 한자 같은 것 좀 봐두면 좋다고 했죠. 심주지각설 한번 볼까? 자, 심이 뭐예요? 심장이겠죠. 위에 있는 내용을 고려해 봤을 때 심장일 겁니다. 심장이 주가 되어 지각을 주가 되어 주관한다. 앞에 있는 주관한다. 이런 표현들이 있으니까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겠죠. 뭐 되게 한자로 써놓으면 어려워 보이지만 그냥 앞에서 설명한 거를 요약 정리한 내용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읽고 문제를 풀어봅시다. 17번이에요. 즉 이익이니까 볼 필요 없고 아담샬과 달리 이익은 심장을 중심으로 인간의 지각 활동을 이해하였다. 맞습니까? 맞죠? 이게 지금 방금 차이점으로서 출제 포인트였어요. 우리가 파악하는 거. 당연히 아담샬은 내가 주관한다고 생각했지만 이익은 심장이 주관한다라고 하는 전통적인 심주지각설을 주장했다라는 이야기니까 요거는 방금 읽었기 때문에 기억을 못하는 게 이상한 겁니다. 선생님 저거 방금 읽었는데 요걸 판단하는데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 는 어색해서 그런 거예요. 아직 많이 안 해봐서 사실 뭐 이해는 안 됩니다만 가끔씩 그런 친구들이 있더라고. 계속 하면 돼요. 그냥 익숙한 말에 대한 낯선 것들에 대한 공포심 때문에 그런 건데 맨날 낯선 것들을 보다 보면은 익숙해집니다. 익숙해져. 쌤이 경험해봤어요. 쌤이 유치장에 처음 들어갔을 때는 되게 적응 안 됐거든. 저는 이야기했죠. 쌤이 유치장에서 근무했다고. 저 앞에 들어간 거 아닙니다. 그래서 의무경찰로 근무하면서 처음에는 갔을 때 너무 힘들었는데 한 일주일, 한 달 정도 지나니까 거기 있는 용의자들이죠. 아직 재판 받아가지고 형이 확정되신 분들이 아니니까 이 피의자들이죠. 피해자가 아니고 피의자 형님들이랑 형님 동생 안에서 놀고 있더라고. 그래서 낯선 거는 보통 한 달 내에 익숙해집니다. 매일매일 해야죠. 매일매일 하면. 방학 때 끝내야 됩니다. 그냥 단순히 낯설어가지고 내가 방금 봤던 걸 기억을 못한다. 비문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는 금방 해결되니까 걱정하지 말고 이렇게 들어가면 되고. 다음 세 번째. 이익과 홉스는 신체의 동작을 뇌가 주관한다는 것에서 공통적인 견해를 보였다. 공통점이죠. 출제 포인트였죠. 쌤이 정규 수업 시간에 이야기했어요. 제일 많이 사용하는 설명 방식이 비교와 대조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다음 아담샬과 홉스는 각자가 활동했던 당시에 유력했던 기계론적 의학 이론을 동량에 소개했다. 홉스는 모르겠고 아담샬은 당시에 유력했던 기계론 의학 이론을 동량에 소개했습니까? 무슨 소리야, 그죠? 아까 부정합해 X 봤죠? 부정합해 X 봤습니다. 그에 따른 기계론적 인체관은 담기지 않았다. 답이 4번이 나왔죠. 이제부터는 뭐 하면 된다? 17번 문제는 신경 안 써도 된다는 거예요. 소거법으로 답이 나왔으니까. 적절하지 않은 거는 답이 보이면 끝이에요. 가장 적절한 거는 답이 보이면 혹시 얘가 매력적인 오답은 아닐까를 고민해 봐야 되는데 적절하지 않은 거 나왔잖아. 또 나올까? 그러면 문제가 어려운 거지. 적절하지 않은 건 무조건 나왔을 때 그게 답이기 때문에 나머지 것들을 고려해 볼 필요가 없다. 그래서 발문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쌤이 뭐 항상 자주 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억의 이유 같은 것들을 봐야 되는데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그죠? 자, 계속 읽어봅시다. 이익 이후에도
서양 의학이 조선 사회에 끼친 영향은 두드러지지 않았다. 서양 의학이 전문 지리 지식에 비해서 그게 영향을 못 미쳤다 그랬는데 뭐 그 이야기를 계속 하려고 하나 본데 당시 유학자들은 서양 의학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고 자 하나 나왔네요. 유학자들의 견해 주장입니다. 당시 유학자들의 견해 주장. 일단 서양 의학의 필요성을 못 느꼈다는 거고 두 번째 의원들의 관심에서도 서양 의학은 비켜나 있었다. 일단 그 노관심이라는 거죠. 아예 관심이 없는 겁니다. 연예인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무관심이라. 기사 났는데 그 댓글 없는 거. 악플이 차라리 낫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던데. 자, 당시에 전해진 서양 의학 지식은 내용 면에서도 부족해. 내용이 부족해. 내용이 부족하고 A뿐 아니라 플러스 지구가 둥글다거나 움직인다는 관용절이죠. 주장. 지구가 둥글다거나 움직인다. 이게 뭐예요? 첫 번째 문단 기억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 문단은 항상 그 기본적인 전제를 까는 경우가 많다 그랬죠? 지구가 움직인다, 둥글다. 이게 뭐예요? 전문 지리 지식. 전문 지리 지식이죠. 이게 조선에 전달됐을 때는 조선 사람들이 What? 레알 막 이러면서 난리가 났다는 건데 충격적이었다는 건데 서양의학은 별로 충격적이지 않았다는 거죠. 그 다음 서양 해부학이 야기하는 윤리적 문제도 있었다. 서양의학의 영향력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자, 요거를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인, 이유, 무로. 이유라는 말 자체는 잘 안 주는데요. 뭐뭐함으로. 원인을 드러내주는 부분. 인과를 많이 묶거든. 그러니까 모든 기본적인 글은 설명을 해서 상대를 이해시키는 게 목적이라고 그랬죠. 그죠? 지식 전달을 하는 게 목적이라고 그랬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납득이 돼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장 좋은 설명 방식은 원인과 결과적인 요소들을 연관짓고서 상대를 설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 중에서 뭘 많이 물을까? 원인과 결과 중에서 더 많이 묻는 문제화 시켜야 되는 부분. 원인이죠. 결과는 알고 있는 거라. 우리가 알고 있는 거고 이미 주어진 건데 이게 어떤 이유로 그런 결과가 나타나느냐를 설명하는 게 설명문, 비문학입니다. 그래서 원인이 중요해요. 그래서 원인을 드러내는 부분들에 대한 표지를 지금 쌤이 몇 개 알려줬습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무슨 요인을 뭐 이렇게 정리를 해준다든지 아니면은 뭐 이유는 이라고 명시적으로 주는 경우들도 가끔씩 있고 일반적으로는 뭐뭐함으로 뭐뭐하여 많죠? 앞으로 하나씩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요런 원인을 드러내주는 표지를 잘 찾는 거. 그러면 요 기준으로 보았을 때 요 앞뒤의 내용이 답의 근거가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또 서학에 대한 조정의 금지 조치도 걸림돌이었다. 하지 말라는 거죠. 신체를 자르다. 아니 그게 말이 되냐? 그 부모로부터 신체를 훼손하는 건 안 된다. 유학적인 기본적인 그 전제에서 탈락이란 서양 의학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러던 중 19세기 실학자 최한기는 자 최한기 세모 칩시다 이제. 최한기 동그라미 역삼이 쳤으니 그다음 세모죠. 최한기는 당대 서양에서 주류를 이루고 있던 최신 의학 성과를 담은 오케이. 그럼 여기서 말하는 최신 의학이라고 하는 게 어떤 의학일까? 추론할 수 있죠. 여기서 말하는 최신 의학이 어떤 의학입니까? 근대 해부학 및 생리학적 성과를 이야기하겠죠. 19세기니까 지금으로 그때는 전대였겠지만 지금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근대 해부학 및 생리학적 성과가 드디어 어디에 담겼다? 여기에 담겼다는 거죠. 여기에 담겼다. 그래서 홉스는 뭐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 이게 조금 멀긴 합니다. 조금 멀긴 하죠. 뭐가 뭡니까? 지금 싸우자고 하는 거 아니에요? 자, 좀 멀어요. 뭐가 뭡니까? 홉슨의 생각과 그 다음에 아담샤의 생각이 문단으로 떨어져 있지만 어쨌든 차이점이 있죠. 같은 서양의 지식을 드러내고 있기는 하지만은 이 두 가지는 차이가 있는 정보. 그래서 또 물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미 아까 우리가 답을 찾았기 때문에 뭐 크게 고려할 사항은 아닙니다만 사실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느냐를 묻고자 했었던 의도가 들어있는 거고 다음 해부학 전반과 또 뇌 기능을 중심으로 문제 의식을 본격화했습니다. 누가? 얘들아 누가? 홉슨이?
아니죠. 자, 이 문장의 주어는 최한기예요. 최한기가 해부학 전반과 또 내 기능을 중심으로 문제의식을 본격화합니다. 인체에 대한 이전 유학자들의 논의가 도덕적 차원의 초점이 있었던 것과는 달리 어떤 도덕적 차원? 야, 인체를 과연 자르는 게 되나? 그러면은 그게 가능한 일인가? 도덕적으로 올바른가? 이런 거를 주로 이야기를 했다라고 한다면 그는 자 항상 그가 나왔을 때 잘 봐야 돼. 그리고 체크를 해야 됩니다. 최한기는 이 그죠. 저는 보통 그래는 없어요. 그래는 저는 없고 이나 그가 사용되는데 이가 뭔지 그가 뭔지를 반드시 기억하고 연결시켜서 내가 알고 있는 그 존재로 바꿔서 읽어야 돼. 그래서 그는이라고 읽지 말고 최한기는 지각적 생리적 기능에 주목했다. 지각적 생리적 기능에 주목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읽었어요. 자, 뭐 프리 수업이니까 일단 보기는 합시다. 그 최한계에 대한 이야기할 때 인체를 일종의 기계로 파악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설명이 없고요. 5번 모릅니다. 자, 18번. 1번. 조선에서 서양 학문을 정책적으로 배척했기 때문이다. 맞습니까? 조정에서 아까 금지했다 그랬죠? 적절하네. 자, 전래된 서양의학이 내용면에서 불충분했기 때문이다. 맞습니까? 맞죠? 당대 의원들이 서양의학의 한계를 지적했기 때문이다. 맞습니까?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야 이거는 문제가 있어 라고 이야기한 게 아니고 그냥 노관심이라고 그랬죠. 그냥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냥 여기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 의원들의 노관심이 이익 당시에 이익이 활동하던 당시에 서양학이 전문 지리지식에 비해 가지고 사회적으로 충격을 주지 못했던 이유라고 말할 수 있는 거지 비판했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고 4번 서양 해부학이 조선의 윤리의식에 위배되었기 때문이다. 맞죠? 서양의학이 전문 지식에 비해 충격적이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뭐 이걸로부터 시작을 했었어요. 그죠? 그래서 자 17번, 18번 문제를 굉장히 간단하게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나중에 되면 틀리면 안 돼요. 오늘 미리 풀어왔을 때 틀리는 건 상관이 없죠. 틀려봐라고 문제를 풀어오라고 한 겁니다. 근데 나중에 되면 이런 문제는 무조건 맞춰야 되는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나중에 한 2학기 때쯤 돼서 20번 문제를 틀렸다. 그럴 수 있지. 누구나 다 100점을 받을 수는 없잖아. 그리고 국어 100점은 생각을 안 하는 게 좋아요. 국어 100점은 생각을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왜 국어를 100점을 받으려고 그래? 그냥 1등급만 받으면 되지. 수능에서 제일 어려운 시험이 국어 아니야. 아닌데요, 쌤. 좀 수학이 제일 어려운데 하겠지만 그 표준 점수나 등급학 보면 국어가 제일 어려워요. 수학은 100점 받을 생각 안 하면서 왜 국어를 100점 받으려고 그래? 버릴 문제는 버려야 돼. 시간 때문에라도 내가 풀 수 있는 문제를 정확하게 맞춰서 내가 맞출 수 있는 문제를 다 맞춰서 최대한 점수를 받는 게 목적이지. 그래서 20번 같이 고난도 문제들은 틀려도 되지만 이런 내용일치 문제라든지 그냥 단순 이유 찾기 문제 같은 것들은 짧은 밑줄 문제 같은 것들 경우에는 무조건 맞춰야 됩니다. 물론 짧은 밑줄 문제 유형이 두 가지예요. 자, 요거는 그냥 단독 짧은 밑줄이라고 합시다. 그럼 나중에 이제 단독 짧은 밑줄이 아닌 문제도 있다는 거죠. 복수 짧은 밑줄 문제도 있기는 해요. 둘 다 쉬운데 보통 단독 짧은 밑줄 문제는 특징이라든지 이유라든지 장단점이라든지 이런 거 찾는 문제고 복수 짧은 밑줄 문제는 공통점이라든지 차이점이라든지 특징점 찾는 문제 아니면 상대적 정보 찾는 문제입니다. 말이 너무 빠른가? 앞으로 계속 할 거니까. 그래서 뭔가 요구하는 문제 자체가 여러분들한테 요구하는 정보의 성격 자체가 달라요. 정보의 성격 자체가. 자, 요거 문제가 그래서 밑줄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단독 짧은 밑줄 문제인데 이 단독 짧은 밑줄 문제에서는 자 여기서 뭘 물었어? 이유를 물었다는 거죠. 이유를 물었다는 거. 이런 거를 하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남은 게 19번을 봐야 되고 20번을 봐야 되는데 둘 다 뭐야? 최한계에 대한 설명이죠. 최한계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래서 뭔가 최한계에 대한 정보 정리를 하면서 보면 되겠지. 들어가 볼게요. 최한기의 인체관을 함축하는 개념 중 하나는 몸기계였다. 그럼 최한기가 세모였으니까. 최한기는 몸기계라고 하는 어떤 개념을 가지고 설명을 하는데 그는 몸기계라는 개념을 본격적으로 사용하기에 앞서 인체를 형체와 내부 장기로 구성된 이렇게 정리됩니까? 이렇게 정리됩니까?
일종의 기계로 파악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파악을 하고 있었다 다른 말로 바꿔볼까? 중요한 거죠. 파악하고 있었다 다른 말로 바꿔볼까? 생각하고 있었다. 이런 식의 그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인체에 대한 입장이 이랬다는 거죠. 견해 주장. 자, 많다 그랬어요. 견해 주장, 입장, 관점, 생각해도 본다, 여긴다, 계속 늘어나는데 사실 모든 소수를 다 외울 수는 없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일단은 견해 주장, 입장, 관점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두고 서술어가 그와 비슷하다고 생각하면은 그 문장은 주요 요소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자, 일종의 기계로 파악을 하고 있었어요. 그럼 이게 생각이기 때문에 요 문장이 언급될 가능성이 높다. 네, 나올 수 있는 반드시 나오는 문장이 있고 나올 수 있는 문장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죠. 그죠? 자, 얘는 나올 수 있는 문장입니다. 일반적인 문장들도 있는 거고. 자, 그래서 이러한 생각은 전체 실론 등 홉슨의 저서를 접한 후 더 분명해져서 자, 아까 우리 홉슨 하트 했죠. 전체 실론이라는 책 홉슨의 저서를 접한 후 더 분명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기계로 파악을 하고 있었는데 인체를 이게 홉슨의 저서를 접한 후에 그게 더 강해졌다는 이야기죠. 더 강해졌어요. 인체를 복잡한 장치와 A와 그 작동으로 이루어진 몸기계로 B로 태양계는 인체를 복잡한 장치와 몸기계로 형성하는데 몸기계가 우리가 모르는 개념이니까 부가적인 설명을 준 겁니다. 몸기계란 그 작동으로 이루어진다. 복잡한 장치의 작동으로 이루어지는 게 몸기계다. 배경 지식 없이 요것만 가지고도 알 수 있어라 라고 준 거죠. 형상화하면서도 한번 끊고 인체가 외부 동력에 의한 기계적 인과관계에 지배되는 것이 아니라 기계적 인과관계에 지배되지 않는다. 말이 어려워.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조금 이제 활용을 시켜야 되겠죠. 방금 선생님 가르쳐준 거를. 자, 기계적 인과관계에 지배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 알죠? 외부 동력에 의한 게 아니라는 거. 이거에 대한 설명이 앞에 있다 그랬죠. 기계적 인과관계에 대해서 묻겠지. 근데 기계적 인과관계를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을 리가 없잖아.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만약에 물어보게 되면은 요거에 대한 설명을 봐야 되는 거죠. 기계적 인과관계에 의해서 지배가 된다라는 말이 외부 동력에 의한 것이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기계적 인과관계에 지배받지 않는다라고 바라보는 최한기의 견해 주장은 인체는 외부 동력에 의해서 움직인 게 아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렇게 어렵게 설명한 겁니다. 비문학 지문이 원래 어렵게 설명하는 거니까. 우리는 쉽게 받아들여야지 문제를 풀 거 아닙니까? 이해되죠 지금? 이해되죠? 그 자체가 그 자체 이그저 나오면은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게 뭔데? 인체죠. 인체는 인체 그 자체가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 외부에서의 힘이 아니라 인체 그 자체가 생명력을 가지고 자발적인 운동을 한다고 보았다. 자, 하나만 더 추가하자. 하나만. 견해, 주장, 입장, 관점, 생각, 태도, 보다. 견해, 주장, 입장, 관점, 생각, 태도, 보다. 보다. 나는 그렇게 본다.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나는 그렇게 주장한다. 똑같은 말이에요. 보다가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견해 주장보다 더 자주 나오는 말이 보다예요. 지문에서. 이런 견해를 가졌다라고 그러니까 주장했다 많이 나오고 보았다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 문장들이 보통 핵심 문장. 나올 수도 있는 문장이 아니고 보통 보다가 나오면 나오는 문장. 문제로 나와야 되는 문장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결국 이거는 중요한 게 최한기가 인간의 신체를 자체적인 생명력을 가지고 외부적인 동력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자체적인 생명력을 가지고 움직이는 그러한 기계 같은 것이다 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이는 신체를 신기와 결부하여 신기 이게 고3과 2019학년도 시험을 봤던 고3과 여러분들의 차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2019학년도 그 수능 특강에 신기가 있었어요. 6월 모평도 수능 특강을 반영합니다. 평가원에서 나오는 모든 시험은 수능 특강, 수능 완성과 같은
그 수능 반영 교재들을 반영하는데 신기라는 개념이 언급됐었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신기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물론 기억은 안 나요. 몇 달 전에 배운 거기 때문에 기억은 안 나는데 이게 직접 연계라는 거예요. 이 지문이 연계가 아니고 요 개념 하나가 연계가 되면은 연계됐다 그러는 겁니다. 실제 연계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건 알겠죠. 내용은 다 다르니까. 신기와 결과요. 이해한 결과였는데 자 신기가 문제에 대한 설명이 없어. 이해가 잘 안 돼. 앞으로 계속 설명하겠죠. 기계적 운동의 인과관계를 설명하려면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기계적 운동의 인과관계 이게 뭐라고? 아까 여기서 설명했었던 요 부분을 연관시켜가지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미 문맥적 의미로 변환이 돼 있어야 되는 상황이죠. 한번 준 내용이기 때문에 계속 설명하지 않아요. 그래서 뭔가 기계적 인과관계에 지배되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으니까 그 이 신기와 인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뭔가 설명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 두 가지가 결국은 이 몸기계가 움직이는 그것이 신기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건데 그러면 몸기계가 있기 때문에 신기와 연관이 되는 거냐 아니면은 신기가 있기 때문에 몸기계가 움직여서 가는 거냐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원인을 찾는 과정이 꼬리를 물고 이어집니다. 따라서 뭐니? 따라서 뭡니까? 원인이 있다는 결과죠. 앞에서 이러했기 때문에 어떤 결론이 나오는 종합적인 내용 요소죠. 이러한 무한 소급을 끝맺으려면 여러분들이 많이 해봤던 논리죠. 제일 쉬운 거 뭡니까? 닭이 먼저냐, 악이? 알이 먼저냐? 닭이 먼저입니까? 알이 먼저입니까? 알이 있어야 닭이 부화할 거 아니요? 그럼 알이 먼저죠. 라고 하면 누군가가 아니 그 닭이 있어야 알을 낳을 거 아니요? 그럼 닭이 먼저죠. 그래서 이제 뭐가 먼저냐 해가지고는 계속 그냥 무한 루프로 돌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를 지금 여기서 무한 소급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운동의 최초 원인을 산정해야만 한다. 단독 유일한 방법은 딱 한 가지가 있다. 뭐뭐도 놓치지 않을 거예요. 그죠? 놓치면 안 됩니다. 선생님이 강조하는 건 항상 똑같아요. 운동의 최초 원인을 상정하면은 야 신기가 먼저냐 아니면은 신체가 먼저냐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를 상정을 해버리면 이 문제는 해결이 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한 루프, 무한 소급을 무한 소급으로 운동의 최초 원인을 상정해야 되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의료 선교사인 홉스는 창조주와 같은 질적으로 다른 존재를 상정했다. 방금 얘기했죠. 이게 뭔데? 운동의 최초 원인. 신기가 먼저냐, 인체가 먼저냐 이 문제에 대해 가지고 결국 제일 먼저 그것을 어떤 힘을 제일 먼저 준 어떤 그런 존재를 설명을 했는데 홉스는 뭐라고 설명했다고? 질적으로 다른 존재를 설명을 했다. 근데 질적으로 다른 존재가 뭔지 우리가 모르니까 자 앞에 뭐 직유법 줬어요. 직유법. 창조주 같은 거. 가 신이 신이 했다는 거. 그래서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부정했던 최양기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갓은 무슨 갓이야. 그 갓은 쓰는 거지. 막 이러면서 얘가 안 믿어주니까 얘는 인체를 구성하는 신기를 신체 운동의 원인으로 규정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신기 그 자체가 먼저다라고 최양기는 주장을 했다는 거죠. 그럼 차이점입니다. 홉스는 신, 그 다음에 최양기는 신기. 요거를 운동의 최초 원인으로 상정했다는 측면에서 두 학자의 견해 주장의 차이점이 나타났죠. 물을 가능성이 높겠네. 차이점이니까. 여기까지 읽고 이제 판단을 하는 겁니다. 1번. 사실은 안 봐도 돼요. 원래 보면은 안 됩니다. 선생님 아까 얘기했죠. 천천히 나가기로 했다고. 1번. 최한기는 홉슨의 저서를 접하기 전부터 신체를 일종의 기계로 파악했다 맞습니까? 기억나죠? 안 올라가도 되죠? 그런데 전체 실론이가 책 보고 나서 그게 더 강해졌다라고 이야기했었죠. 적절하고. 주제군진과 전체 실론에는 기독교적인 세계관이 투영된 서양 의학 이론이 포함되어 있었다. 방금 이야기했죠. 18번은 풀었고 여기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최한기 견해와
부합하는 것. 심장은 5장의 하나지만 한 몸의 군주가 되어 지각이 거기에서 나온다. 기가 쏠린 신기가 못 보는 이야기인데 인간의 신기는 온몸의 기관이 갖춰짐에 따라 생기고 지각작용에 익숙해져 무슨 소린지. 자, 신기는 대소로 구분되어 있는 것이니 모르겠어요. 계속 봅시다. 체한기는 전체 실론에 수록된 뇌로부터 온몸에 뻗어 있는 신경계 그림을 접하고 신체 운동을 주관하는 뇌의 역할과 중요성을 인정했다. 자, 신체 운동을 주관하는 간형들이죠. 최한기는 뇌의 역할과 뇌의 중요성을 인정했어요. 최한기의 생각은 내가 신체의 운동을 주관한다고 생각을 한 거죠. 하지만 자, 이제 중요한 건 이제부터예요. 이제부터 내가 운동뿐만 아니라 A뿐만 아니라 B, 내가 운동뿐만 자, 내가 운동뿐 아니라 지각을 주관한다는 홉슨의 뇌가 주가 되어 지각을 담당한다라고 하는 썰을 관심은 기울였지만 내주 지각설은 완전한 체계를 이루기에 불충분하다고 보았다. 어떻게 불충분하다고 생각했는지 문제에서 물을게 라고 팁을 준 겁니다. 이게 거의 약속이라고 생각하면 돼. 뭐 보았다, 생각했다, 주장했다, 요거는 문제에서 물을게 라고 여러분들과 약속한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차이점, 그럼 이 부분의 차이점 무조건 묻는다는 이야기인데 어떤 부분의 차이가 있냐. 그러면 최한기는 내가 지각을 주관하는 과정을 창조주의 섭리로 보고 지각작용과 기독교적 영혼 사이에 연관성을 부각하려고 했었던 전체 신론, 홉슨이 쓴 전체 신론의 견해를 요게 홉슨의 견해라는 거죠. 홉슨의 견해 정리해줬습니다. 요거를 부정했어. 대신 최한기는 심히 지각운동을 주관한다. 그럼 차이점 보입니까? 지각운동을 내가 주관을 하면은 그거는 홉슨이고, 내가 아니라 심히 주관한다 그러면은 얘가 심주지각설로서 최한기인데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요 보았다의 내용이 이것이므로 심주지각설이 최한기의 썰이라고 하는 거를 제대로 파악했느냐를 문제에서 물을 수밖에 없죠. 문제에서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자, 중요한 정보가 하나 나왔어요. 그러나 조심할 게 있다는 거죠. A 그러나 B, A 그러나 B 그러면 A보다 B가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종래의 심주지각설을 그대로 수용한 것이 아니라, 자, 심주지각설이 최한기 이전에도 있었어요. 세모 동그라미가 있었는데 기존의 심주지각설은 그러니까 그 기존의 심주지각설은 심장을 이야기하는 거였는데 그렇게 보았던 건데 기억하라는 거죠. 그런 견해였는데 그가 누구라고? 최한기는 신기의 심으로 파악했다. 최한기의 심은 신기라는 겁니다. 머리가 최한기의 신기는 심이라는 거죠. 심장이 아니라. 그래서 최한기에 따르면 신기가 뭔지 모르니까 신체와 함께 생성되고 소멸되는 것입니다. 첫째, 신체와 함께 생성되고 신체와 함께 소멸되는 것이고 1. 뇌나 심장 같은 인체 기관이 아니라 부정 앞에 X. 신기는 인체 기관이 아니에요. 그 다음 셋째, 몸을 구성하면서 형체가 없이 몸을 두루 돌아다니는 놈이 신기입니다. 우리가 원래 신기를 모르잖아. 그래서 최한기가 설명하는 신기가 뭐냐를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와, 나 잘 모르는 거니까 재미가 없다, 안 보고 싶다.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와, 내가 모르는 거니까 100% 문제로 묻는다. 봐야 되겠다. 신난다. 이렇게 생각해야죠. 네가 알고 있는 걸 모를 리가 없죠. 1+1이 2라는 걸 왜 묻겠니? 그죠? 여러분들이 모르는 걸 물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빈막 질문을 보면서 이게 뭐야? 이거 처음 보는 건데? 그러면
신나해야 돼. 보물을 찾은 겁니다. 그게 문제가 되는 거니까. 자, 신기. 신기는 유동적 성질을 지녔는데 4. 지금 쌤이 1, 2, 3, 4 하는 이유가 뭘까? 너무 정보가 많죠. 너무 정보가 많아서 카운팅 하다 보면은 그게 머릿속에서 자동적으로 한 번씩 끊어서 하나씩 정리하면서 기억하게 되는 겁니다. 카운팅을 하면서 보는 거죠. 특징이라든지 개념에 대한 정보를 정리하는 거죠. 그 중심이 바로 심이라는 거죠. 그 심장은 실제적인 뭐 그 공간을 차지하는 어떤 물체지만 이 신기의 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 물체가 아니라 말 그대로 유동적 성질을 지니고 막 움직여 다니는 건데 그놈의 중심이 심이라고 하는 거고, 자, 신기는 상황에 따라 인체 특정 부분에 더 높은 밀도로 몰리고 그래서 특수한 경우에는 다른 곳으로 중심이 이동하는데 신기가 균형을 이루어야 생명활동과 지각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 그는 최한기는 경험 이전에 아무런 지각 내용을 내포하고 있지 않고 있는 신기가 어우 길어요. 뭔가 포기하면 안 됩니다. 과정절 나왔을 때 일단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경험 이전에는 지각 내용을 내포 안으로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경험하기 전에는 지각 내용을 내포하지 못합니다. 그럼 포인트는 경험하고 나면 지각 내용이 생긴다는 거죠. 반대로 생각하면 돼요. 뭐든지 간에 뭔가 부정어가 나오면은 반대로 생각하면 굉장히 좋습니다. 어휘할 때도 쌤이 1학년 때 설명했던 거 기억나죠? 어휘를 우리가 그 뜻을 정확하게 알고 싶을 때는 반의어를 생각해보면 된다 그랬습니다. 그죠? 암시가 무슨 뜻이냐라고 물으면 암시의 반대말이 뭐냐부터 생각해봐라 그랬죠. 암시의 반대말이 명시죠. 명시. 밝게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럼 암시는 그러니까 명시의 반대말이니까 어둡게 보인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대놓고 보여주는 걸 명시, 은근슬쩍 숨기면서 보여주는 걸 암시. 이렇게 암시라는 뜻, 암시의 뜻 자체를 그냥 단순히 외우기보다는 뭔가 우리가 알고 있는 다른 대상과 비교나 대조를 통해 가지고 이해하면 훨씬 그 대상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진다 그랬잖아. 그게 인류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설명 방식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비문학 지문을 읽을 때도 지금 여러분들이 낯선 어떤 개념들을 공부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뭘 하자는 거죠? 내가 뭔가 부정 표현이 나오거나 그랬을 때 반대 개념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 말이 오히려 좀 더 이해가 쉽죠. 그리고 이거를 쓸데없는 짓이라고 생각해 볼 필요가 없는 게 그 반대 개념을 보통 문제에서 잘 묻습니다. 요걸 이해했는지 묻기 위해서는 반대를 물어보면은 반대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을 찾아내면 얘가 이걸 이해했다고 볼 수 있잖아. 자, 천천히 이해하도록 하고. 자, 신기가 감각기관을 통한 지각활동에 의해 외부 세계의 정보를 받아들여 기억으로 저장한다고 파악을 했어요. 생각했다는 얘기. 그럼 최한계 생각인가? 이 부분 중요하겠죠. 한 번 더 다시 읽어보자. 신기의 기능 역할입니다. 아직은 익숙한 말이 아니겠습니다만 그 나중에 되면 기능 역할이라는 말도 굉장히 익숙해질 겁니다. 자, 신기의 기능 역할이 뭐냐? 감각기관을 통한 지각 활동을 하고 외부 세계의 정보를 받아들여서 기억으로 저장한다. 요걸 조금 추상적으로 표현하면 뭐가 됩니까? 신기가 지각 활동을 주관한다라는 얘기죠. 저기 벌써 까먹었으면 안 됩니다. 요 그 신기, 요 심이 신기라는 거죠. 요 신기라고 하는 것이 지각 운용을 주관한다. 요 말을 이제 풀어서 설명한 겁니다. 이때까지. 자, 머리 터질 것 같죠? 차근차근 천천히 하면 됩니다. 신기는 한 몸을 주관하며, 자, 신기의 기능 역할, 몸을 주관해요. 그 자체가 하나로 통합되어 있어요. 그래서 감각을 통합할 수 있어요. 감각이 뭐죠? 오감. 사람은 오감, 여자는 육감이 있다 그러는데. 그 식스 센스죠. 오감이 뭐예요? 오감. 시각, 청각, 촉각, 미각? 뭐 아니니? 후각. 5개. 6번째 감각은 뭔데? 식스 센스. 예감이죠, 예감. 과학적으로 감각으로 인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많은 그 썰학자들이 이것도 감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죠. 자, 계속 봅니다. 지각 내용의 종합과 확장. 곧 스스로의
사유를 통해 지각 내용을 조정하고 그러한 작용에 적응한 온갖 세계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다고 출제할게. 방금 겁나 길게 설명한 거 출제할게 라고 보여주고 있어요. 자, 얼마 안 남았으니까 끝까지 읽고 판단하자. 최한기의 인체관은 서양의학과 신기 개념의 접합을 통해 새롭게 정립된 겁니다. 비록 양자 사이의 결합이 완전하지는 않았지만 서양의학을 맹신하지 않고 주체적으로 수용하여 정합적 세계를 다루고자 한 그의 시도는 조선 사상사에 주목할 만한 성취라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자, 한 김에 그 19번, 20번 먼저 풀고 옵시다. 자, 인체에 관한 조선시대 학자들의 견해이다. 최한기의 견해와 부합하는 것을 보자. 최한기의 첫 번째 기억. 심장은 오장의 하나이지만 한 몸의 군 주가 돼. 주가 돼요. 심주지각설. 그죠? 맞아, 틀려. 기억. 낚이면 안 되죠? 틀렸죠? 왜? 요 심주지각설은 0이잖아. 기존의 심주지각설의 견해 주장이었습니다. 기억나죠? 우리가 지금 그 세모를 두 가지로 나눠서 정리를 했어요. 심장으로 보았다. 요거 보다 앞에 나온다 그랬죠? 보다 앞에 나온다 그랬습니다. 항상 보다 나오면은 바짝 긴장해야 돼. 그죠? 견해 주장 나오면 당연히 이 부분이 출제 포인트이기 때문에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 심장으로 심을 보았던 거는 그 기존의 심주지각설이고 최한기는 얘를 신기로 봤다. 신기의 심으로 파악한 게 최한기이기 때문에 요 기억은 함정이죠. 요 함정에 빠지면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1번 기억 틀렸고 니은 귀에 쏠린 신기가 눈에 쏠린 신기와 통하여 보고 들음을 합하여 하나로 만들 수 있었다. 감각을 통합한다는 이야기죠. 요건 어휘력이에요. 어휘력. 아까 귀가 왜 후각이야? 귀 청각. 그 다음에 눈 시각. 이 감각들을 통합한다는 이야기. 아까 읽었던 건 아닙니다. 방금 읽었어요. 그죠? 감각을 통합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 가지고 하나로 통합돼 있다. 그 자체가 하나로 통합돼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방금 봤기 때문에 니은 적절하다. 세 번째, 인간의 신기는 온몸의 기관이 갖춤에 따라 생기고 또 소멸할 수도 있다라고 했던 거 기억나죠? 지각작용에 익숙해져서 변화에 대응하는 것이다. 지문에서는 세 개의 변화에 적용한다. 그렇게 설명을 했었는데 이것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고 신기는 대소로 구분되어 있는 것이니 자 틀렸죠. 이건 어휘력입니다. 다시 한번 봅시다. 신기는 어떻게 되어 있는 거다? 구분되어 있단 말이 없잖아요. 근데 이거 어떻게 판단할 수 있습니까? 구분되어 있단 말은 없죠. 통합되어 있다고 되어 있죠. 그렇죠. 신기는 구분과 관련되어 있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통합되어 있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합의 반대말이 구분이죠. 통합의 반대말이 구분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는 어휘력으로 푸는 문제인데 이런 어휘를 내가 지금 설명하는 것 자체도 웃긴 이야기입니다. 고3들한테. 당연히 알고 있는 내용이어야 되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네. 3번. 자, 힘내라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최한기와 데카르트. 와, 데카르트 처음 보는 사람인데. 자, 비교하여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서양 근세 철학자 데카르트는 물질과 정신을 구분하여 자, 데카르트라고 하는 사람은 물질과 정신을 구분했어요. 자, 쌤이 도형을 너무 많이 썼죠. 그러니까 여기서 도형 쓰면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 도형을 함부로 쓰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데카르트가 위에서 설명한 이 홉스, 아담샬 이 사람들과 의견이 또 같을 수도 있기 때문에 얘가 만약에 동그라미 역삼이 세모가 될 수도 있으므로 새로운 개념이 제시됐을 때는 가로를 사용하면은 뭔가 좀 내가 지금 다루고자 하는 학자들에 대한 이때까지 본문에서 다루었던 학자 그리고 새로운 어떤 학자가 나왔을 때 그 학자가 새롭게 주장하는 어떤 그런 개념들 이것들을 층위를 분리할 수 있죠. 선생님 만약에 이렇게 했는데 또 나오면 어떻게 하나요? 또 나오면은 이렇게 하면 됩니다. 또 나오면은 이렇게 하면 되죠. 10개 나오면 10개 하나, 10개 안 나옵니다. 자, 비문 질문에서 도대체 몇 개나 이야기할 것 같습니까? 그렇게까지 안 나오기 때문에 보통은 도형이랑 쌤 수업은 그래요. 도형이랑 그다음에 이 가로들을 잘 사용해 가지고 정보들을 분리를 해내서 시각화해 가지고 네 눈으로 적절하게 그 배치를 띄워놔야
나중에 그거를 기억을 못 하더라도 어떤 문단이 있고 방금 내가 읽었던 문단이 있었던 것 같은데 하고 돌아갔을 때 문단이 길어도 그 부분들이 눈에 딱 띄는 거예요. 읽고 이해한 상태에서 바로 풀라고 그러면은 즉각적으로 풀리지 않았을 때 다시 지문 들으면 지문 다시 읽어야 되잖아. 그러면 또 그 지문을 다시 읽는 동안에 문제를 까먹어요. 그래서 문제가 가지고 보는데 또 헷갈려. 그럼 지문 또 다시 읽어야 돼. 그럼 끝나는 겁니다. 그럼 수능 망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항상 쌤이 눈으로 보는 게 아니고 비문학은 눈으로 푸는 게 아니라 손으로 푸는 거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합니다. 손으로 풀어야 돼. 이거 귀찮다고 안 하면은 낭패가 반드시 와요. 공부하는 과정은 굉장히 힘들고 힘들고 짜증나고 그렇겠지만 그게 여러분들의 수능에서의 그 실수를 없애주는, 여러분들이 수능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주는 무기가 되는 거기 때문에 과정이 힘들다라고 해가지고 그걸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계속 볼게. 물질은 공간을 차지하나. 자, 물질은 공간을 차지하는 특징을 갖는 반면 정신은 사유라는 이 특징을 갖는다고 보았다. 물질의 기계적 운동을 옹호했던 그는, 데카르트는 물질의 기계적 운동을 옹호했어요. 정신이 깃든 곳은 물질의 하나인 두뇌이지만, 자, 정신이 깃든 곳은 물질의 하나인 두뇌에 깃들어 있지만, 하지만 정신과 물질은 서로 독립적이라고 주장하였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란 거죠. 주장. 그러나 정신과 물질이 영향을 주고받음을 설명할 수 없다는 비판을 받았다. 데카르트의 한계라고 이야기하면서 끝이 났습니다. 자, 데카르트의 정신과 달리 최한계의 신기는 신체와 독립적이지 않았겠군. 기억나죠? 통합되어 있는 거였어요. 같은 거였습니다. 그죠? 1번 적절하고요. 다음, 데카르트와 최한계는 모두 인간의 사고작용이 일어나는 것을 두뇌라고 보았군. 자, 너무 쉽죠? 그러니까 원래 이게 고난도 문제여야 되는데 너무 쉬워요. 우리가 견해 주장을 빡하고 온 상태니까. 자, 최한기는 인간의 사고작용이 어디에서 일어난다? 신기. 두뇌 아니고 심. 근데 그 심이 신기. 정답은 2번이 바로 나오죠. 원래는 보통 이 문제가 어려워요. 원래는 이 문제가 어려운데 자, 우리는 쉽게 풀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21번은 알아서 푸시고요. 답이 몇 번이지? 모르겠다. 어쨌든 알아서 푸시고요. 안 어려울 거예요, 문제가. 요 말을 A 갖다 놓고 B 갖다 놓고 해봤는데 안 되면 그게 답입니다. 그래서 되게 쉬운 문제이기 때문에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5분만 쉬었다가 30분 남았네. 큰일 났네. 5분만 쉬었다가 그 두 번째 질문도 보자. 5분만 쉬자. 응? 아빠. 아직 왔어? 자, 여기 형 누나들 공부하고 있어요. 인사해. 안녕하세요. 해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기 하영이 누나하고 태연이 형하고 있어요. 그렇죠? 네. 태우야. 인사해. 여기. 안녕. 어, 엄마 아빠. 아빠 아빠. 제자들이에요. 안녕하세요. 안녕. 안녕하세요. 열심히 하세요. 대박 나세요. 이렇게 네. 우리도 어린이집 가서 열심히 공부하고 왔죠? 아니야. 알았어. 가자. 아빠. 5분만 얘들아. 가자. 이놈아. 일로 와. 아니야. 아니야.
자, 그 돌아오세요. 자, 그 아빠와 달리 좀 귀엽죠. 아빠와 달리 귀엽습니다. 그 무려 그 6살이에요. 6살. 그 말도 못하는 6살. 야, 그 아빠가 국어 선생님이 왜 말을 못하나 이런 이야기를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그죠. 쌤은 기다려주는 스타일이에요. 그뭐 빡시게 쪼는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하고 싶으면 하겠지. 그죠. 말이 조금 많이 늦네. 자, 괜찮습니다. 장애만 없으면 뭐 다 하는 거니까. 자, 22번부터 26번. 자, 그 계획이 좀 어그러졌습니다. 원래 2개 하는 거였는데. 자, 오늘은 그 두 번째 질문 다 보지는 못할 것 같고, 뭐 문제 분석하고 포인트들 몇 개 좀 잡는 걸로 할게요. 22번.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거. 자, 이제 보이죠? 자, 일단 부정형 발문 보이고, 그 다음에 이해라는 단어가 보이니까 내용 일치 문제 맞죠? 자, 그럼 전략이 뭐였니? 화제 찾는 거였어요. 그죠? 자, 화제를 찾아보자. 보이죠? 자, 화제가 뭐야? 임의법규, 단속법규, 강행법규. 요 세 가지의 개념을 본문에 설명한다는 거죠. 법 나왔네. 무슨 지문이야? 사회 지문이죠. 사회문화 지문입니다. 자, 사회문화 지문은 그 경제 지문이나 그 법 지문을 주로 출제한다 그랬어요. 그죠? 그 중에서 이제 법 지문이 나왔고, 법 지문은 아무래도 개념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 개념들을 잘 그 파악을 해서 공통점 차이점들을 보면은 되는 거라 그랬습니다. 인문 지문이 견해 주장 위주라고 한다면, 사회문화 지문은 문제점, 그리고 그 문제점에 대한 어떤 해결책. 요런 것들을 중심으로 그 법 개념을 활용해 가지고 설명하기 때문에 정리를 잘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보통은 좀 쉬운 질문이긴 합니다만 그 안 쉽게 느끼는 애들은 그 개념이 너무 많아서 정리를 못한 채 문제를 풀면은 또 헷갈리기도 합니다. 자, 그다음 23번입니다. 빅글을 참고할 때 A에 제시된 물음에 대한 답으로 맞는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자, 이거는 보기 문제라고 해서 무조건 다 고난도는 아니고 이게 대충 보니까 계약서에 방충망 수선에 관한 내용이 없으면 조건이 주어져 있죠. 내용이 없어. 어떤 내용? 이런 내용. 그죠? 이런 내용이 없어. 그러면 계약서와 관련된 어떤 그 조건을 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본문에서 설명을 한다는 이야기고 그걸 여기에 적용하는 문제겠죠. 그죠? 자, 뭐 뒤에 나와 있는 내용들도 뭐 비슷한 내용인 것 같으니까 패스하고. 자, 24번. 쌤이 아까 설명했죠. 자, 짧은 밑줄 문제는 두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그죠? 자, 그 단독 짧은 밑줄 문제가 있고 그 복수 짧은 밑줄 문제가 있는데 이 복수의 짧은 밑줄 문제는 보통 공통점, 차이점, 특징점 요걸 묻는 문제라고 그랬습니다. 자, 둘 이상의 밑줄 짧은 밑줄 문제는 1. 공통점 2. 차이점 3. 특징점 요거를 파악할 수 있는 문제다. 항상 문제의 유형을 파악을 하고 그래야 지문을 읽을 때 그 요소들을 빠르게 찾아서 여러분들이 헤매지 않고 빨리 푸는 겁니다. 자, 그거를 우리가 찾아주면 되는 거고 다음 25번 위크를 참고할 때 보기에 대한 반응으로 적절한 것 요런 문제들이 그 고난도가 될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자, 이게 뭐냐 보통 그 비문학의 보기는 다 읽는 게 아니에요. 다 읽는 게 아니라 항상 첫 줄 정도만 읽어보고 넘어갑니다. 근데 만약에 그 보기가 한 두세 줄 정도다. 그러면 다 읽는데 이렇게 좀 길게 나오는 경우에는 다 읽으면은 시간 낭비라고 그러죠. 이게 지문을 이해하는 데는 전혀 도움을 못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문장만 읽고 대충 어떤 스타일의 보기구나만 판단하는데 자, 농지를 빌리려는 A와 끝났습니다. 뭐가 끝나냐? A 나왔다. 그럼 사례예요. 보기가 일종의 사례를 준 거기 때문에 이 보기 사례를 본문과 연관시켜서 문제를 풀어야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 요 문제 풀이 방법이 있습니다. 보기 사례 문제는 본문 사례 혹은 개념, 가끔씩 개념과 연관시키는 문제들도 있어요. 보통은 본문 사례와 연관시키는 문제입니다. 본문 사례와 연관시키기 때문에 본문의 사례가 제시됐을 때 얘와 어떤 공통점 차이점이 있는가 혹은 뭐 순서적인 어떤 그 관계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25번은 조금 그 쌤이 설명 한번 했었죠. 정규 수업 시간에 떨어져 있기 때문에 기억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미리 본문에 사례가 나왔을 때 보기에 아까 뭐가 있었는데 자 농지를 빌리려는 A와 농지 주인인 B는 농지의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하는 것에 합의하여 농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부정합 X 용도에 맞지 않는 계약
요 사례하고 연관시킬 수 있는 본문 사례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 다음 26번 문맥상 의미가 A와 가장 가까운 것. 쌤이 아까 문맥적 의미를 푸는 문제들을 설명해줬죠. 서술어 자릿수부터 확인하는 겁니다. 이거는 먼저 풀어도 돼. 그 문제풀이 순서를 할 때 제일 먼저 풀어도 되고 아니면 제일 마지막에 풀어도 되고 여러분 편한 대로 풀면 됩니다. 예를 들면 자, A를 한번 볼까? 자, 진다죠. 의무를 지는 거예요. 진다예요. 자, 한번 볼게요. 그러면 이 진다의 서술어 자릿수부터 확인을 한번 해보자. 필수성분 중심 읽기 하면 되죠. 자, 진다. 이 문장을 읽으면 민법전의 법조문에 의하면 임대인인 건물주가 수선한 의무를 진다. 그럼 진다. 누가 지는 겁니까? 건물주가 지는 거죠. 건물주가 지는 거예요. 자, 건물주가 뭘 지는 겁니까? 의무를 지는 겁니다. 그럼 진다는 몇 자리 서술어야? 두 자리 서술어죠. 요거란 말이에요. 아, 건물주가 의무를 진다. 자, 내가 문법 담당은 아닙니다만 문법 설명을 좀 합시다. 서술어 자릿수 개념부터 먼저 설명을 하면 서술어 자릿수다. 자, 불러줄게 써라. 쓰기 귀찮다. 불러줄게. 서술어가 써줄게. 서술어가 완벽한 문장이 되기 위해 필요로 하는 필수 성분의 개수. 자, 서술어 자릿수는 서술어가 완벽한 문장이 되기 위해 필요로 하는 필수 성분의 개수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한 자리 서술어, 두 자리 서술어, 세 자리 서술어가 있습니다. 한 자리 서술어는 문장이 되기 위해서 주어를 요구하는 거죠. 두 자리 서술어는 문장이 되기 위해서 주어나 목적어를 요구하거나 주어나 보호를 요구하거나 주어나 필수 부사를 요구하는 거를 두 자리 서술어라 그럽니다. 그럼 세 자리 서술어는 완벽한 문장이 되기 위해서 주어와 목적어와 필수 부사를 요구하거나 뭐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해했니? 그러면 요 진단은 몇 자리 서술어라고? 주어 목적을 요구하니까 두 자리 서술어죠. 자, 그렇게 해서 한번 봅시다. 1번 얼룩이지다. 한 자리 서술어죠. 틀려. 한 자리 서술. 어떻게 파악하는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문장을 만들어 보면 되는 거예요. 문장을 만들어 봤는데 얘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거만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다음에 네가 신세를 지다라는 거죠. 지는데 네가 지는 거야. 뭘 줘? 신세를 지는 거죠. 그럼 이건 두 자리 서술어가 맞아요. 답이 될 수도 있겠네. 그다음 어, 그 우리가 원수를 지다. 두 자리 서술어죠. 답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아이가 배낭을 지다. 두 자리 서술어죠. 나는 부담을 지다. 두 자리 서술어죠. 됐습니까? 1번 빼고 나머지는 답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아까 얘기했죠. 서술어 자릿수부터 먼저 파악해가지고 아닌 놈 새끼라 그랬어요. 그다음 두 번째. 서술어 바로 앞에 사용되어 있는 필수 성분의 성격이 가장 유사한 거를 찾으면 그게 답이라 그랬습니다. 지금 여기에 의무라고 하는 단어와 가장 유사한 성격을 지니고 있는 거를 보자. 신세, 원수, 배낭, 부담 중에서 의무와 가장 유사한 거. 일단 뭐는 아니라는 거 쉽게 파악할 수 있니? 배낭은 아니라는 거 알겠죠? 배낭은 아니라는 거 알겠습니다. 그죠? 근데 신세를 진다는 일종의 관용적 표현이에요. 신세를 진다. 상대방한테 뭔가 어떤 뭐그 은혜를 입었다. 뭐 이 정도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을 거고 원수를 진다라고 하는 것도 의무를 진다라고 하는 거하고는 의미적 요소가 많이 다르죠. 근데 부담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그 심리적인 요소, 의무, 뭐 우리가 뭔가 해야 되는 책무 이런 것들의 성격이 가장 유사하기 때문에 정답은 5번이다. 이렇게 판단하면 끝나는 겁니다. 모든 그 문맥적 의미를 묻는 문제 90% 이상은 이렇게 풀려요. 그럼 나머지 10%는 어떻게 푸느냐? 어휘력으로 푸는 문제가 가끔씩 있습니다. 어휘력으로 푸는 문제가 있는데 그것도 해결됐죠. 1등급 어휘력으로 해결이 되는 문제입니다. 자, 그 사실 이 수업에서 쌤 수업 처음 듣는 친구들 있죠. 1학년 때부터 쌤 수업 안 듣고 처음 듣는 친구들 있기 때문에 그 책 소개를 간단하게 한번 해볼게요. 1등급 어휘력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 비싸지 않아요. 출판사는 마더텅입니다.
이 책의 특징을 설명해 주면 일단 얇다는 거예요. 얇다는 거. 그 종이 한 장 한 장이 굉장히 얇아요. 페이지는 700페이지 조금 넘죠. 그래서 책 자체는 두꺼운데 그 페이지는 얇은 이 책이 그 읽기만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외울 필요가 없는 겁니다. 영어 단어하고 다르다 그랬죠. 국어는 읽기만 해도 늡니다. 원래 어휘력을 늘리는 제일 좋은 방법 뭡니까? 잘 알죠? 잘 알죠? 제일 좋은 방법 독서예요, 독서. 책을 하루에 책 한 권씩 읽으면은 뭐 어휘가 뭐 부족할 리가 없죠. 근데 지금은 늦었죠. 그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까지 책 안 읽었으면 고등학교 때는 공부하느라 사실 고2까지만 해도 책 읽을 기회가 있지만 그 많이 안 읽었죠. 그래서 고3 때는 진짜 책 읽을 시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독서를 통해 가지고 어휘력을 늘리는 건 시간도 오래 걸리고 지금 당장 고3의 입장에서 맞지 않기 때문에 1등급 어휘력이라는 책을 사 가지고 봐야 돼. 시중에 나와 있는 그 어휘책 중에서는 그 최고라고 그랬습니다. 최고. 전 세계 최고의 책입니다. 한국어 어휘와 관련돼 있는 책. 세계 최고, 세계 최고. 그렇기 때문에 이 책 비싸지 않아요. 재생지로 만들었기 때문에 비싸지 않습니다. 책 사가지고 하루에 10장씩 읽으면 됩니다. 둘 중에 하나만 하면 돼. 그 수능 45문제 중에 그 2문제 이상은 버린다. 어휘 문제는 버리겠다. 정확하게 말하면 한 문제지. 정확하게 말하면 문맥적 의미는 이제 저 방식으로 풀 수 있기 때문에 그 내가 그 사전적 의미는 알 수도 있는 거니까 버리겠다라고 하면은 안 봐도 되고 나는 그 국어에서 그 최대한 한 문제라도 더 맞춰가지고 등급을 좀 더 높여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보는데 사실 뭐 궁금할까봐 알려주는 겁니다. 뭐 고3들한테 추천하고 싶지 싶은데 하기가 부담스럽습니다. 왜냐면 이게 해보면 알겠지만 어려워요. 10장씩 읽는 게 시간도 생각보다 많이 들고 제일 답답한 게 마음이 답답한 거죠. 야 내가 고3인데 수능 300이라고 2주 남았는데 이 어휘책 보는 게 맞나? 이런 자괴감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애들 보고 1, 2학년 때 많이 읽으라고 이야기하는데 뭐 3학년 때 우리가 맞는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죠? 어휘는 어떻게 내가 강의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알아서 해주시라는 거. 자, 그렇게 해서 지문을 간단하게 한번 봅시다. A 간단하게 한번 봅시다. 자, 다 안 볼 거예요. 사무실의 방충망이 낡아서 파손되었다면 저 조건문입니다. 자, 뭐뭐라고 한다면 뭐뭐 하면 뭐뭐 하는 경우 뭐뭐 할 때 요 조건문이에요. 뭐 100% 조건문은 아닐 수 있어요. 100% 조건문은 아닐 수 있습니다만 이런 조건일 때 이런 조건인 경우 이런 조건이라면 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죠. 그래서 요게 조건문이 주어질 때는 우리가 항상 물결 표시 밑줄을 하기로 약속을 합니다. 또 요게 이제 그냥 밑줄하고는 다르게 눈에 띄어야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조건이 여러 가지 제시되면 나중에 그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냥 밑줄 그어놓으면 그래서 물결 표시 해놨을 때 그게 이제 조금 눈에 딱 띄기 때문에 이렇게 물결 표시하는데 자 뭔가 파손된 상황입니다. 다른 말로 해볼까? 여기 우리 사회지문이니까 물어봐야 돼. 뭔가 문제가 생겼어요. 문제가 발생했을 때라는 이야기죠. 법적으로 해결해야 될 거 아닙니까? 세입자와 사무실을 빌려준 건물주. 세입자와 건물주 중에 누가 고쳐야 할까? 자, 아주 중요한 거 나왔어요. 우리 정규 시간에 아직 안 했던 거니까 좀 자세히 설명할게. 정규 시간에 쌤이 했던 것 중에서 그 기본적인 어떤 비문학 지문의 구조가 PS 구조가 있다고 그랬죠. PS 구조. 요건 설명 안 할게. 했으니까. 근데 QA 구조도 굉장히 자주 출제합니다. 물었어. 지문에서 뭔가를 물었어. 그러면 이 지문에서 답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이 둘의 관계를 물어요. 당연히 붙어 있지 않겠죠. 묻고 바로 뒤에 나와 있는 답을 중요하게 묻지는 않을 거예요. 물을 수는 있는데 그때는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되게 뭐 단순하게 그 선제 하나 지우는 정답하고는 별 상관없이 선제 하나 지우는 그런 식의 문제가 나오는 거고 Q가 딱 던지고 난 다음에 지문을 통해 가지고 A를 쭉 길게 설명하는 글들이 있거든요. 이 지문이 대표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 A가 이 글의 핵심적인 내용이 되고 가장 중요한 문제들을 풀어내는 정보들이 된다는 거죠. 우리 인문지문에서 견해 주장을 보다 앞에 있는 그 문장이 제일 중요한 것처럼 사회지문에서 사회지문에서 어떤 사회지문이 아니라 어떤 지문이라도 물었다라고 한다면은 그 물음에 대한 답이 뒤에 차근차근 설명이 될 때 그 문단이 아닌 다른 문단에서 계속 설명이 된다. 그러면 인문지문 견해 주장 생각한다 만큼 그 문장이 어떤 문제를 푸는 핵심적인 정보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우리가 잘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뭐 그 비문학이 글 구조가 굉장히 많거든.
문제 해결 구조부터 시작. 이게 지금 뭐 문제 해결 구조죠. 문제 해결 구조부터 시작해서 뭐 서론 본론 결론 3단 구성부터 시작해가지고 변증의 구성이라든지 뭐 설명 그리고 뭐 그 뭐야 개념 설명 예시 3단 구조라든지 많아요. 엄청 많은데 필요 없습니다. 알면 좋지, 알면 좋은데 그걸 가지고 실제 수능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큰 도움 되냐?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럼 뭐만 알면 된다? 지금 말하고 있는 두 가지. PS 구조랑 QA 구조. 얘만 알고 있어도 사실 거의 대부분의 시험들이 풀립니다. 풀린다기보다는 그 제일 그 핵심적인 정보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일단 이론상 수업할 때는 상당히 많은 그 비문학의 어떤 구조들을 설명을 해요. 수업을 하려 그러면 한 두 개만 설명하면 좀 그렇잖아. 두 개만 설명하면 그렇기 때문에 아주 많은 걸 설명하는데 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알고 나도 잘 알지만 학생들이 결국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얼마나 많은 걸 배워가지고 그거를 내가 다 가지고 하느냐. 최상위권 학생들은 가능할 수도 있죠. 근데 우리 같은 평범한 친구들은 몇 개의 방식만 가지고도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더 좋은 겁니다. 가끔씩 예외사항이 있다 하더라도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100점이 목표가 아니에요. 수능 국어는 100점이 목표가 아닙니다. 예외사항 한두 개 있어가지고 이건 안 풀리네. 뭐 정쌤이 사기쳤네. 이게 아니라 야 이거는 그 내 실력으로 풀기 힘든 것 같다. 자 쿨하게 버리자. 그리고 한 두세 문제 정도 버리고서라도 내가 나머지 것들을 빠르게 내가 그 익숙하게 연습한 그 몇 가지의 구조, 몇 가지의 스킬, 몇 가지 방법 이런 것만 가지고 접근을 해서 풀어내는 연습을 10개월이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비문학 다 초보들이잖아. 여기 있는 친구들 다 비문학 초보들입니다. 내가 경험해본 바 고2까지 비문학을 제대로 공부하는 애들은 없어요. 비문학 수업해봐야 듣지도 않습니다. 필요가 없으니까. 고3이 돼야 비문학의 필요성을 느끼죠. 수능을 봐야 되니까. 그래서 해보면 고3 때 다 처음 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부족하죠. 여러분들은 뭐 엄청나게 어려운 거, 뭐 엄청나게 많은 거 욕심낼 필요 없습니다. 그냥 몇 가지만 배워서 그걸 익숙하게 만든 거. 그걸 가지고 우리가 비문학을 접근을 하자. 자, 계속 봅니다. 그러나 사무실을 빌릴 때 이제 뭐가 보이죠? 요거 있죠. 요 조건이에요. 그죠? 간단한 파손은 세입자가 스스로 해결한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포함하는 경우도 있다. 놓치지 않을 거예요. 뭐뭐더 뭐뭐만. 그러면 계약서에 포함을 하게 되는 경우라고 한다면 이처럼 계약서에 포함하는 것처럼 놓치지 마라 그랬습니다. 법률의 규정과 계약의 내용이 어긋날 때 어떤 것이 우선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는가? 우선 적용은 뭐냐? 법률이냐? 계약 내용이냐? 그다음 그랬을 때 법을 어긴 거기 때문에 법률의 내용과 어긋난다는 얘기는 법을 어겼다는 얘기죠. 그 법적 불이익은 없는가? 이 두 가지에 뭐가 있다?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파악을 해보자는 거죠. 라고 이 질문을 다시 풀어서 다음 주 목요일 날 다시 만나도록 합시다. 다음 주 목요일 날 다시 만나도록 합시다. 자,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그 쌤이 이게 사실 오프라인 수업이면 내가 이렇게까지 막 그 안달래 가면서까지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표정을 보면 뭐 내가 하고 있는 이야기에 그 동의하고 있구나. 애들이 뭔가 그 불만이 있구나. 이게 보이는데 지금 그 예은이 눈 한쪽 보이고요. 그죠? 희서 그 정수리 보이고 하영이 그 독서실 잘 보이고요. 여러분 표정을 못 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진도를 천천히 나가는 거에 대해서 다 동의를 하는 건지 빨리 나가고 싶은 건지 자는 건지 핸드폰을 하는 건지 알 수가 없어서 진짜 답답하네. 자, 그래서 뭐 오늘 수업 여기까지도 하도록 할게. 그리고 아까 그 좀 늦게 들어온 친구들 누구 있었지? 그 필요한 친구들 있죠. 내가 오늘 좀 늦게 들어와가지고 앞부분 강의 놓친 친구들은 쌤한테 개인톡 한 번만 더 보내줘라. 내가 쌤 이거 보내보니까 이 동영상 업로드를 하고 나서 바로 보내면 그 동영상 처리하는 시간이 걸려서 화질이 되게 낮더라고. 그래서 잘 안 보이니까 이거 받고 나서 밤에 보거나 내일 아침에 보거나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쌤이 영상 다 녹화합니다. 녹화하고 있으니까 뭐 만약에 정상적으로 수업 다 들었다 하더라도 난 복습해야 될 것 같다. 특히 뭐 모의고사 이런 거 좀 더 보고 싶다라고 하는 친구들은 개인적으로 요청하면은 보내줄 테니까 필요한 사람들은 이야기하도록 하고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안녕. 수고하셨습니다. 안녕. 태인 안녕. 잘 가. 안녕히 계세요. 바이바이. 네. 안녕히 계세요. 잘 가라.
야, 나가는 속도는 거의 LT급, 5G죠. 좀 LT가 빠른 게 아니니까요. 1호야, 와, 제일 먼저 들어왔는데. 제일 마지막까지 남아있네. 1호 괜찮니? 진짜 하는 거 아니니? 1호야? 네, 그래요. 자, 우리 1호가 행방불명됐어요. 자, 빨리 지워야 되겠다. 빨리 꺼야 되겠다.